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학년도 수능 치기 전날인데 이렇게 영상 켜줘서 너무 고맙고요. 여러분 이제 내일 도움이 되도록 전지문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맨 처음에 여러분들 어떤 교재 써야 되는지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죠? 이 교재를 준비를 해주고요. 교재가 없는 학생들은 내가 PDF 볼 수 있는 링크 보냈고요. PDF를 아이패드 같은 거에 넣어도 되고요. 아니면 아이패드가 없으면은 여러분들이 그거를 노트북에 넣어도 돼요. 그래서 노트북 화면으로 보면 되고 필기할 건 따로 없어요. 빠르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맨 처음에 현대시가 나오는데 우리 노정기라는 작품은 제목의 의미를 보자면 여행길의 경로와 거리를 적은 기록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화자는 우리 일제강점기라는 코드가 반영이 되어 있고 화자는 힘든 삶을 살아왔는데 화자에게 고통을 주는 존재 5가지를 여러분이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소금이랑 조수랑 암초랑 태풍이랑 시궁치, 이거는 화자에게 어려움을 주는 존재고요. 그 다음에 화자가 긍정적으로 여기는 존재 2가지가 있는데 산호도랑 남십자성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시어가 긍부정 화자에게 어떤 거가 이제 시련을 주는지, 어떤 게 화자가 원하는 바인지 2가지를 분류해 주시는 게 필요해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 그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현대시는 약간만 좀 세부적으로 살펴볼 거고요. 나머지는 크게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이용하게 우라지오 가까운 항구에서는요. 우라지오는 과거의 동경의 대상이었는데 이제 현재는 화자가 벗어나고 싶은 대상이죠.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가 바로 우라지오예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 화자 지문의 주요 부분에 보자면은 내가 살아온 길가에 찔레가 없어도 나는 뉘우침이 없다라고 돼 있어요. 내가 어려운 삶을 살아왔지만 나는 열심히 잘 살아왔다. 하얀 무게의 눈도 이제 무겁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과거 이야기를 하죠. 우라지오 이야기를 캐고 싶던 밤이면 우리 어머니가 러시아 말도 들려주셨죠. 자, 지금부터는 이제 화자와 대비되는 존재와 화자와 그리고 같은 존재, 비슷한 존재가 나올 거예요. 자, 맷비둘기는 자유롭게 날 수 있는 존재죠. 화자와 대비되죠. 그런데 등대는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화자와 처지가 유사한 그런 존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얄팍한 꿈 조심하라고 얘기했었죠. 얄팍한 꿈은 화자가 꾸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거다라고 여러분 아시면 되고, 맨 마지막 구절이 가도 오도 못할 우라지오라고 하고 있는데 러시아를 떠나고 싶지만 그럴 수도 없고 고향에 돌아가고 싶지만 그럴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을 나타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성탄절 보도록 할게요. 자, 성탄절 크리스마스고요. 여기에서 기독교적 코드 3가지 여러분이 아셔야겠죠. 제목, 그리고 쇠복소리라는 거, 그리고 이제 성경 구절이 나오죠. 그쵸? 자, 그럼 요 3가지 기독교적 코드 한번 여러분 확인하시면서, 자, 여기 앞부분에는 보면은 일제를 나타내는 시어 3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시어 거기에서 지문해 봤을 때 몰입꾼과 포수와 사냥개, 이거는 일제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조선 민중을 나타내는 시어는 4-5개 여러분이 찾으셔야 돼요. 표본 4개. 자, 표범과 늑대, 그리고 아기사슴, 어미사슴이죠. 그쵸? 여러분 표범하고 늑대 조심하라고 이야기했던 게 표범과 늑대는 희생된 존재죠. 그쵸? 그러니까 일제가 아니라 뭐다? 조선 민중이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엄마 사슴이 지금 사냥꾼한테 총을 맞은 상황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애기 사슴이 처음에는 엄마가 구하려고 했죠. 엄마 구하려고 했는 거 시어 3가지 뭐예요, 여러분들? 쇠미랑 하얀 꽃이랑 약초. 그쵸? 자, 근데 지금 쇠복 소리가 들리네요. 자, 쇠복 소리 2가지 해석 여러분 잘 알고 있죠. 그쵸? 자, 그럼 EBS에서는 쇠복 소리가 이제 몰입꾼이 내는 소리가 아니라 이제 종소리, 교회에서 나오는 종소리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성탄절 알리는 종소리라고 해석해서 긍정적이라고 이야기했었고요. 자, 그리고 우리 주근이로 하여금 주근이를 묻게 하라. 내가 수업 시간에 이제 성경 이야기를 해줬어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거는 어떤 구절? 무슨 뜻이에요? 산 사람은 살아라, 이런 말이죠. 그쵸? 그러니까 어미사슴은 이미 총 맞았으니 산 사슴, 새끼 사슴 너는 살아라, 그런 말이죠. 그래서 새끼 사슴은 그 말씀에 따라서 이제 어미사슴을 떠나면서 이제 시가 마무리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가보도록 할게요. 자, 장수산도 여러분들 일제강점기 코드가 있고요. 자, 여기에서 화자는 이제 견디려고 하고 있죠. 자, 그러면은 우리 맨 마지막 구절 뭐라고 적혀있냐면 견디란다. 슬픔도 꿈도 없이 장수산 속의 한밤내 견디면서 지금 화자가 일제강점기 상황을 견디려고 하고 있고요. 자, 슬픔도 꿈도 없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슬픔과 꿈은 세모 처리해 주셔야 돼요. 이런 감정 없이 나는 견디겠어 라고 하면서 끝나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검은고 보도록 할게요. 자, 검은고는 여러분들 우리 기린이라는 존재 아는 게 중요하죠. 상상 속의 동물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 기린이라는 건 상상 속의 동물이고 기린과 지금 유사한 거는 뭐예요? 검은고, 그 다음 우리 민족. 여러분 여기 3가지 연결고리 기억하셔야 돼요.
검은고는 뭐다? 여기서 기린은 이꼴 검은고 이꼴 우리 민족 다 동일하죠. 자, 얘는 어떤 특성이 있냐면 우는 속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네들이 검은고 소리내고 기린 소리내고 우리 민족이 소리내는 거 우는 거는 긍정인데 울지 못하는 상황은 부정이죠. 그쵸? 자, 그럼 소재의 의미를 보도록 할게요. 이리와 잔나비 때는 지금 일제와 거기에서 협력하는 무리들 부정적인 존재죠. 그리고 여기에서 당연히 기린은 좋은데 지금 기린을 연주할 수 있었던 기린을 연주하는 존재인 노인이 기린이 울 수 있게 해줬는데 지금은 이제 기린이 그 소리 낸 지 오래됐다. 그쵸? 그래서 그 노인이 기린을 잊었을까봐 두려워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 지문에 한번 가볼게요. 자, 지문에 가서 맨 처음에 벽의 기대선체로 해가 20번 바뀌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일제강점기가 지속이 됐는데 기린이 울지 못하고 그 노인이 외로운 기린을 잊었을까봐 두려운 그런 얘기가 나왔죠. 그리고 맨 끝에도 보면은 문의 기대선체 이제 문을 굳게 닫고 기대선체 우리 기린이 마음 놓고 울지 못한다 이러면서 이 시가 끝나거든요. 자, 맨 끝에 처음에서도 이제 앞쪽에서도 일제강점기 상황이 나오고 그 다음 맨 끝에서도 지금 일제 상황이 나아지지 않은 상태에서 끝나는 시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우리 교목에 가볼게요. 교목은 아주 키 큰 나무다. 그쵸? 자, 여기에서 교목의 태도들을 보면요. 아주 이제 단호한 태도들이 나오는데 맨 마지막 구절에 검은 그림자 쓸쓸하면 아주 안 좋은 상황이 될 때 그랬을 때 나는 호수 속에 그 나무가 호수 속에 거꾸러져서 바람도 흔들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끝나요. 자, 거기 내가 우리 여러분들 그림 교재에 실려 있고요. 그쵸? 각각이 의미하는 바 그림을 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다음에 가볼게요. 자, 나비와 철조망에 보면은요, 거기도 그림이 중요하죠. 그쵸? 자, 강과 산은 극복해야 될 대상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나비는 우리 민족, 그리고 바람은 고난과 시련, 벽은 장애물, 꽃밭은 나비가 가고자 하는 세계. 자, 그래서 요 그림만 생각을 하면 이제 나비가 얼마나 고통스러워 하면서 강과 산을 건너고 있는지 여러분이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철조망도 뜻이 중요하죠? 철조망은 우리 분단된 현실이다. 그쵸? 자, 그리고 이제 6.25 코드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작품 우리 초토의 시 보도록 할게요. 적군의 묘지 앞에서 지은 그런 작품이죠. 초토라고 하는 것은 전쟁으로 쑥대밭이 된 우리 국토를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적군 묘지 앞에서 이제 적군을 용서하면서 지은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시 지문에 봤을 때요. 가로막힌 상태예요. 지금은 휴전선 때문에 가로막힌 그런 상태인데 살아서는 너희와 내가 미움으로 맺혔지만 자, 그러면은 미움에다가 여러분 세모 처리해 주시고요. 이제는 바램 속에 깃들어 있다. 바램은 동그라미 일단 해주세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지금도 포성 몇 발이 울리고 있잖아요. 지금도 남북한의 대치는 지속되고 있어요. 그쵸? 우리는 휴전 상태잖아요. 우리는 전쟁이 종식된 국가가 아니라 지금 단지 휴식하고 있는 국가예요. 자, 근데 은원의 무덤 할 때 원에다가 여러분 세모 처리해 주세요. 그리고 은에다가 동그라미 처리를 해주시면은 이 원이라고 하는 것은 미움과 연결되는 것이고 은이라고 하는 것은 바램이랑 연결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은원의 무덤이라고 하면은 은혜와 원한의 무덤이라는 거죠. 왜냐면 이 적국이 옛날에는 내 친구 죽였겠지만 그러면은 내 친구 죽였다는 점에서는 원망의 대상이지만 지금은 은혜로서 서로 다 용서하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은원의 무덤이라고 지금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그 무덤 앞에서 목 놓아 버리고 있어요. 적군의 묘지 앞에서 울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자, 그 다음에 뒤에 가면은 우리 고공을 나오면서 나와요. 자, 여기에서 고공이라고 하는 거는 권력을 상징한다. 그쵸? 왕궁의 음탕, 권력의 전횡과 부패, 권력이 썩었다 그런 말이에요. 자, 우리 화자가 옛공거래 갔다가 나오면서 한 생각을 적으시에요. 자, 거기에서 여러분 이 작품에서는 강자가 뭔지 약자가 뭔지 구분을 해야 돼요. 자, 여기에 보면은 우리 강자는 어디에 속하냐면은 뭐 땅주인, 동회직원, 구청직원, 땅주인과 구청직원과 동회직원 시 하단 부분에 나오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지금 힘이 센 사람들이고 이발쟁이, 야경꾼, 그리고 주인년이라고 나오죠. 맨 처음에 그 음식하는 집 사장님 주인년과 그 다음에 이발쟁이 야경꾼은 지금 약자예요. 지금 화자는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한 태도를 취하고 있어서 자조적으로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그림도 여러분 기억나죠? 절정이라고 해서 절정이라고 하는 건 희생하는 삶을 뜻하는데 화자는 거기에서 조금 비껴져 있고 그리고 강자에게는 강하게 강자에게는 약하게 그 다음에 약자에게는 강하게 하고 있는 자신의 태도에 대해서 지금 스스로 반성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비껴서 있다라고 하는 거. 나는 지금 희생하는 삶과는 거리가 멀게 그런 상태에 속해서 살고 있다. 사회적 문제에 침묵하는 소시민적인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붙잡혀간 소설가를 위해서 목소리를 낸 적도 없고, 그쵸? 자, 그래서 여러분, 요런 작품 나온다. 자조적인 거 코드 기억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귤동리 일박이라고 하는 거, 이거 여러분들 세 가지 이야기 나온다는 거가 중요해요. 시대적 배경에 보시면요. 지금 동학혁명 당시 의병들 첫 번째, 그리고 정약용 이 두 번째죠. 마지막에 양심적 지식인 세 번째. 이 세 가지를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우리 지문에서 각 구절이 의병에 해당하는 것인지, 그 다음에 정약용에 해당하는 것인지, 양심적 지식인에 해당하는 것인지를 여러분 구분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기억하기 좋으려면은 앞쪽에는 동학혁명부터 나와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약용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에 양심적 지식인, 현재 모습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각 구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황건둘은 의적 천만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건 복수잖아요. 천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동학혁명 당시에 참전했던 의병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참공 부딪히는 소리. 이거는 전쟁 때 싸우는 거죠. 서로 이렇게 다투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 동학혁명의 전투 장면, 동학혁명 관련이다. 그는 맨발로 살찌 끼며 걸어왔을까? 단순해요. 그쵸? 이거 정약용. 자, 그 다음에 우리 지명수배자, 현대죠. 현대. 이거는 뭐예요? 양심적 지식인이다. 자, 그리고 천주학의 속에 잠깐 누구 얘기 나와요? 또 여기에서 정약용 이야기 나오죠. 천주교 때문에 정약용 집안이 천주교를 지금 성당을 다녀서 다 잡혀갔다라고 내가 이야기했었잖아요. 그쵸? 성당 다녀서. 그래서 지금 부당한 권력자 시선에서 바라본 다산 정약용의 죄목이죠. 정약용은 큰 엄청난 죄를 저지른 건 아닌데 유배를 갔었죠.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은 양심적 지식인의 신음소리, 누군가의 신음소리가 문풍지에 부딪혔다라고 하는 구절은 양심적 지식인의 신음소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작품 가르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었냐면은 우리 과거에서부터 조선 말에서부터 지금 현대에 이르기까지 전혀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권력의 부패가 심하고 거기에서 양심적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 의병들, 그리고 정약용, 그리고 현대로는 이제 이런 양심적 지식인들이 오히려 고통을 받는 그런 내용이 나온다라고 이야기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추일서정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 시대적 배경은 근대 도시 문명이고, 근대 도시 문명 관련된 거 다 부정적으로 서술되어 있던 그런 작품이죠. 자, 그럼 지문에서 그 팽차라든지 공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근대 문명의 상징이고 부정적으로 묘사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돌팔매를 던지는데 고독한 반원을 긋고 잠기어가죠. 이 돌팔매의 고독한 반원, 왜 고독해요? 화자가 고독하죠. 그쵸? 자, 그래서 우리 근대 도시 문명을 설명을 하는데 이 가을날의 풍경, 가을날과도 가을날의 어떤 쓸쓸한 풍경과도 어울리는 그런 작품이었네요. 자, 그 다음 작품 우리 박남수의 새는 여러분들 그림을 기억하는 게 좋죠. 그림. 자, 내가 그림 그려놓은 거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새는 순수를 뜻하고 여기에서 포수랑 납은 인간과 관련된 거 다 부정이었다. 그쵸? 자, 그래서 포수는 한 덩이 납으로 순수를 겨냥하지만, 자, 포수는 납으로 새를 쏘려고 하죠. 그런데 매양 쏘는 것은 피에 젖은 한 마리 상한 새에 지나지 않는다. 개의 신체는, 그 새가 총을 맞으면 물리적으로 개 신체는 파괴가 되죠. 하지만 개가 가지고 있던 순수라고 하는 정신은 파괴되지 않는다. 그런 작품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포수가 뭘 상징하는지, 납이 뭘 상징하는지, 새가 뭘 상징하는지 그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이 시는 읽지 않고도 풀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작품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작품이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예요. 자, 제목의 의미를 보면은 옛사랑, 이상과 열정이 잊혀진 소시민이 된 상태가 나오고요. 자, 4.19 혁명 코드가 나오고, 그 다음에 18년이 지난 현재가 나온다. 그쵸? 자, 그러면은 우리 지문에서 앞부분에 보면은 4.19 때 이들이 이제 열정, 이상에 가득했던 삶을 살았던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요. 자, 그리고 그들이 불렀던 노래는 어디로 가요? 하늘로 올라가서 별똥별이 되어서 떨어지죠. 자, 그리고 지금 18년 뒤에 넥타이를 메고 다시 보였어요. 이들은 이제 기성세대가 되었어요. 자, 동숭동길을 걷고 있는데, 동숭동길이 자기들 옛날에 어렸을 때 놀았던 동네 옆 동네죠. 자, 그리고 지금 옛사랑이 피 흘린 곳에 우리의 옛사랑, 우리의 이상 열정. 자, 그들이 옛날에는 이상과 열정을 외쳤던데 지금은 이제 어때요? 낯선 건물들이 들어섰어요. 근데 플라타너스 나무들은 여전하죠. 그쵸? 그래서 내가 표로 표현을 했었잖아요. 플라타너스는 변하지 않는데 하지만 낯선 건물과 우리는 변했다. 플라타너스 여기서 긍정적인 거예요. 자,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변하지 않는 대상이 플라타너스. 근데 우리는 변했다. 낯선 건물도 변한 그때는 없었고 지금은 변한. 지금은 있는. 그래서 변함이라는 코드로 묶이죠.
자, 부끄럽지 않은가라고 이제 소시민이 된 상황에 대해서 반성을 하지만 마지막으로 어떻게 끝난다고요?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요? 늪으로 발을 옮겼다. 소시민적인 삶을 택하면서 이제 끝나는 그런 작품이 된다라고 이야기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성탄제 보도록 할게요. 자, 성탄제, 예수님 생일이죠. 자, 예수님 생일이랑 누구랑 비슷하다? 예수의 사랑과 우리 아버지의 사랑이 유사하다. 그런 작품이었어요. 자, 여기에서 눈이라고 하는 게 부정이었다가 긍정으로 바뀌는 거 여러분이 중요하다라고 수업 때 얘기했어요, 내가. 자, 눈이라고 하는 건 아버지가 뚫고 와야 되기 때문에 처음 앞부분에 나오는 눈은 부정적인 눈. 그리고 뒷부분에 나오는 눈은 이제 화자가 과거에 아버지가 날 위해서 산수유 나무 따왔던 거, 산수유 열매 따왔던 거를 생각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거죠. 자, 그리고 그 구절 있잖아요. 어쩌면 성탄제 밤이었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작품의 제목과도 이제 관련이 있는 그런 중요한 구절이죠. 그러니까 그날이 정확히 성탄제였는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고 예수의 사랑과 우리 아버지 사랑이 유사한 거, 그거를 나타낸 그런 구절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초혼 보도록 할게요. 초혼이라고 하는 건 장례의식이고 죽은 사람 이름을 3번 부르죠. 지붕에 올라가서요. 그래서 맨 처음에 보면은 산산이 부서지고 허공중이 헤어지고 불러도 주인 없는 그래서 이름의 주인공이 사망했음이 나오고요. 그래서 사슴물이 슬피 운다라고 하면서 산 위에서 그대 이름을 불러요. 왜요? 산 위가 그나마 우리 죽은 사람과 가장 내가 가깝게 만날 수 있는 가까운 공간이니까. 자, 그 다음에 하늘과 땅 사이가 너무 넓구나라고 하고 있어요. 이승과 저승의 거리감이 느껴지는 그런 구절이죠. 자, 그리고 이별가 보면은요, 우리 지인의 죽음, 친한 동생이 죽어서 슬퍼하고 있죠. 자, 저편에 강기슬개서라고 하고 있는데 저편 강기슬은 저승의 세계죠. 그쵸? 자, 우리 아까 초혼에서의 화자는 산 위에 올라갔었는데 지금의 화자는 이제 강기슬에 있는 거예요. 자, 저편 강기슬 저승의 세계에서 머라카노라고 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말이 들리잖아요. 망자의 말이 들리지 않고 있어요. 바람에 날려서, 자, 여기서 바람의 기능 2가지였죠. 앞부분의 바람은 부정이고 화자와 망자 사이에 소통을 가로막는 존재가 돼요. 자, 그런데 지금 오냐 어때요? 여기는 이제 망자 소리가 들리고요. 바람에 불려서, 밑에 부분에 바람에 불려서는 바람이 긍정적인 바람이죠. 화자와 망자 사이에 소통을 돕는 바람. 자, 바람에 날려서 돕는 바람. 자, 그래서 바람의 기능 변하는 거 여러분 알면 되고요. 맨 처음에는 서로 소통이 안 되다가 마지막에 소통이 되는 걸로 이제 끝나는 그런 작품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낙화 부분을 보도록 할게요. 낙화라고 하는 작품. 자, 여기에서 우리 제목의 의미를 보면은 꽃이 지는 자연의 변화랑 인간이 헤어지는 거가 유사하더라. 그러니까 우리 아픔을 이겨내고 성숙하자, 그런 작품인데요. 자, 구성 부분에 여러분 표로 된 거 볼게요. 자, 꽃은 자연은 꽃이 지고 나면 녹음이 초록색, 이파리 무성하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잖아요. 우리 인간사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이 끝났을 때 그래서 이별해서 슬프나요? 물론 슬프죠. 하지만 그것이 잘 이겨내면 성숙을 가져다 주잖아요. 자, 그렇게 좋게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 작품이고요. 자, 그러면 우리 지문의 주요 구절을 보면은 나의 사랑은 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결별을 뜻하는 것이죠. 근데 결별이 무엇을 이룩하죠? 축복을 이룩해요. 이별로 인해서 축복, 즉 성숙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나의 사랑 나의 결별 마지막 지문 구절 볼게요. 샘터에 물고 있듯 성숙하는 내 영혼의 슬픈 눈이라고 하고 있어요. 샘터에 물고 있듯이라고 하는 거는 샘터의 물은 점점 고이기 때문에 여기는 점진성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죠. 그리고 성숙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은 천천히 한번 다시 설명해 볼게요. 샘터에 물이 고인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점진성이에요. 물은 천천히 고이잖아요. 그쵸? 샘터에. 그리고 필연성이에요. 물은 맨날 고이죠. 고일 수밖에 없죠. 샘터의 물은. 그래서 샘터에 물 고이는 거는 점진성과 필연성을 뜻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성숙한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우리 성숙이라고 하는 건요. 급하게 팍 되지 않아요. 성숙은 어떤 속도로 돼요? 점점 점진적으로 되고요. 또 성숙은 어때요? 반드시 필연적으로 올 수밖에 없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아픔의 정서를 잘 극복하면은 성숙이라고 하는 게 필연적으로 온다고요. 자, 그러면 내 영혼의 슬픈 눈, 슬프지만 영혼이 슬프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숙된 상태에서 끝나는 것이죠. 그쵸? 자, 그래서 내 영혼의 슬픈 눈과 관련해서도 내가 표를 만들어서 설명했었는데, 자, 이별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만, 하지만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작품이라고 그렇게 마무리를 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봄비라고 하는 작품은 이거는 우리 임이 죽었죠. 임이 죽었는데 이제 여기에서
향불과도 아지랑이를 보니까 님 앞에서 지금 제사상에서 타오르고 있는 향불 연기와도 같다. 아지랑이 보고 그쵸? 그렇게 이야기했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지문해 볼게요. 서러운 풀빛이 짙어오겠다, 서럽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자, 그리고 지문의 맨 뒷부분에 보면은 임 앞에 타오르는 향연과도 같이 아지랑이가 타오른대요. 자, 여기에서 향이 나면서 연기가 나는 것처럼 우리 아지랑이라고 하는 거 보면은요, 봄은 오겠지만 봄에는 아지랑이 이런 게 피죠. 근데 화자는 여전히 슬퍼요. 임이랑 헤어져 있고 아지랑이를 지금 뭐처럼 생각하냐면 향연처럼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향연하고 아지랑이 유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자, 찔레라고 하는 작품 보도록 할게요. 자, 요것도 이별과 관련된 작품인데 여기서 찔레, 자, 지금 아픔을 간직한 화자의 사랑이 찔레거든요. 조금만 더 다가서면은 서로 꽃이 되었을 이름이에요. 자, 꽃이라고 하는 거는 사랑이 이루어지는 상태인데 꽃이 되었을 이름이니까 지금 꽃이 되진 않았다. 그쵸? 자, 그래서 여러분 그림을 기억해 주시면 돼요. 조금만 더 다가가면 서로 꽃이 될 텐데 다가가지 못해서 꽃이 되지 못했죠. 그러니까 나랑 상대방은 이루어지지 못한 거예요, 결국은. 자, 그래서 여기에서 근데 추억을 털면서 초록 속에 가득 서 있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과거를 손절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딛고 일어나서 이제 새로운 사랑을 하고 싶다. 초록 속에 이제는 새롭게 시작을 하고 싶다. 그러면서 아픔조차 손절하지 않고 예쁘고 뾰족한 가시로 꽃 속에 매달고, 아픔이라고 하는 걸 매달고 가요. 그러니까 아픔이라고 하는 요소를 내가 성숙하기 위해서 받아들이면서 가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무성한 사랑으로 서 있고 싶다. 이제는 깊은 사랑의 정신으로, 무성한이라고 하는 것이 깊은 것이고 사랑이라고 하는 게 사랑의 정신이잖아요. 그쵸? 이제는 무성한 사랑, 나는 뭔가 성장한 존재로 그렇게 지내고 싶다. 그렇게 하는 작품이고요. 자, 배를 밀며라고 하는 작품 보도록 할게요. 자, 그 작품은 여러분들이 거기 보면은 그림 생각하면 다 알죠. 그쵸?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지문의 주요 구조를 보면은 슬픔도 밀어내는 거다. 배 밀어내듯이 슬픔도 밀어낸다. 자, 여기에서 얘가 지금 슬픔을 이겨내고자 했는데 근데 뭐라 그래요? 그런데 라고 하면서 그 배가 어디로 들어와요? 내 안으로 들어와요. 그쵸? 그 사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그리움을 느끼면서 끝나는 그런 작품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설일이라고 하는 작품은요, 눈 온 날에 적은 그런 작품이고요. 세상을 긍정적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다짐을 나타내는 시예요. 자, 지문의 주요 구조를 보면요, 누구도 혼자는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외톨이로 서 있는 날도 하늘만은 함께 있어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 우리 삶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인지를 하고 있냐면, 삶은 은총의 돌층계쯤에 어디쯤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자, 돌층계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뭐로 만든 계단이에요? 돌로 만든 계단이죠. 계단이라고 하는 거는 오르기 힘들잖아요. 자, 삶은 오르기 힘들어요. 언제나 나에게 어려움과 역경을 줘요. 하지만 돌층계도 뭐라고 지금 인지하는 거죠? 은총이라고 인지하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자, 그리고 사랑도 자갈밭에 어디쯤이라고 하는데, 자갈밭이라고 하는 건 걷기 힘들죠. 그쵸? 사랑도 이제 항상 그 사랑이 뭐 순탄하지만 않을 거 아니에요. 그쵸? 사랑도 항상 순탄하지만은 않다. 하지만 그것도 뭐다? 섭리다라는 거예요. 섭리. 자, 그래서 삶과 사랑이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은총과 섭리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작품이죠. 그쵸? 자,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이제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정서도 좀 좋고, 마지막에 백설을 담고 온다. 자, 여기서 백설은 순수함의 상징이라고 하면서 마음이 깨끗하면서 이렇게 끝나는 작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질투는 나의 힘을 보면은요, 캡처 해온 거, 여러분한테 그림으로 그려준 거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되죠. 자,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나는 질투하면서 살아왔는데요. 자, 여기에서 현재에 대해서 기록을 했어요. 나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항상 질투하면서 살아왔어요를 기록하고, 그거를 어디 책갈피 같은 데가 종이에 끼워놨다가 미래에 그 종이를 발견하면 읽겠죠. 그러면은 메모를 보겠죠. 그 메모 내용은 뭐 내가 질투하면서 살아왔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겠죠. 자, 그래서 지문의 주요 구조를 보면은 너무나 많은 공장 세모였죠. 그쵸? 탄식 세모였고, 내 희망의 내용은 질투뿐이었다 세모죠. 이 구조를 조심해야 되죠. 내 희망의 내용은 질투라고 해서 여러분이 이 질투를 긍정적으로 여기면 완전 반대로 해석하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내 희망의 내용은 질투라고 하는 것은 나에 대한 관심 없이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과 시기로 나는 가득했구나, 그런 말이죠.
나는 단 한 번도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찾지 못하면서 살아왔다. 나는 그랬구나 라고 하면서 끝나는 그런 작품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 흑백사진이라는 작품이 여러분 이건 쉽죠, 그쵸? 사진 자체는 사진 자체는 흑백이지만 내 머릿속의 기억은, 내 유년 시절의 기억은 컬러로 생생하게 살아있는 그런 작품이에요. 물놀이하고 지쳐가지고 잠들고 뭐 그런 내용이었죠, 그쵸? 내 유년의 7월은 이렇게 시작하는 그런 작품이네요. 자, 그리고 김종길의 고고라고 하는 작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작품도 여러분들이 사진을 기억을 해주는 게 좋아요. 손그림. 자, 손그림을 보면은 우리 북한산이 나오고 장밋빛 햇살 나오고 적설이 나오고 가볍게 눈이 쓴 그런 상태가 나오거든요. 자, 여기에서 고고라고 하는 그 작품을 보면은 홀로 높다라고 해서 여기에서 여러분 높은 거가 좋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고 있죠? 높을수록 좋아요. 높을수록. 자, 그러면은 북한산이 근데 적설을 뒤집어 쓴 거는 안 좋아하죠, 화자가. 적설을 뒤집어 쓰게 되면 가장 높은 봉우리가 걔만 높다라고 하는 특성이 잘 안 드러나니까. 하지만 가볍게 눈을 쓴 거는 화자가 좋아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왜냐면은 가장 높은 봉우리만 이제 눈을 쓰고 있을 거니까. 그러면 가장 높은 봉우리의 독특한 점, 고고한 점을 더 잘 드러낼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장밋빛 햇살은 이제 눈을 녹인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 그림에서 뭐가 긍정이고 뭐가 부정인지 여러분이 잘 구분하셔야 되고, 얇게 쌓인 눈이 긍정이고 두껍게 쌓인 눈은 부정인 거 여러분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문 내용은 딱히 읽지 않을게요. 아까 그림으로 충분히 설명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 화채기현이라는 작품을 보면은요, 두 가지로 해석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죠. 첫 번째로는 석류꽃이 피는 그 자체, 두 번째로는 꽃이 피는 것이 아니라 햇살이 방 안에 가득 들어오는 상태. 이렇게 해석이 두 가지로 갈린다는 거 여러분 생각을 해주시면 되죠. 자, 그 다음 작품 보도록 할게요. 가을 떡갈나무 숲은 우리 가을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소멸의 계절이죠, 그쵸? 이파리 떨어지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가을에 떡갈나무 숲에 갔더니 떡갈나무가 화자에게 위로를 해주죠, 그쵸?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떡갈나무 숲은 따뜻한 털이 되고 아래 집이 되고 우리 생명체들에게 숲에 있는 생명체들에게 여러 가지를 베푸는 그런 나무였어요, 그쵸? 자, 근데 지금 화자 맨 끝에 지문에 보면은 화자도 지금 부정적인 상태죠. 외롭고 쓸쓸해라고 슬픔으로 부은 내 발등에 얘가 뭘 떨어뜨려요? 잎을 떨어뜨리죠, 그쵸? 그래서 따뜻해질 거야 라고 하면서 떡갈나무의 잎의 그런 위로를 받는 화자의 모습이 나와요. 마치 내가 이제 세상의 풍파에 시달려가지고 에버랜드 가가지고 푸바오 가족 보면서 힐링하듯이, 그쵸? 얘는 지금 여기에서 떡갈나무 덕분에 힐링을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우리 거울이라는 작품 볼게요. 자, 여러분들 이제 김민지한테 배우면은 여러분들 거울에 대해서는 상타치 되는 거예요, 그쵸? 자, 여러분들 거울은 이거 그림 알면은 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 읽어도 읽을 수 있다. 자, 그러면은 요 그림과 관련해서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 학생들 이 그림 반드시 머릿속에 외우고 들어가세요. 머릿속에 그림을 생각해 주세요. 그림. 자, 그러면은 자, 여기에서 서로 이제 소통이 안 돼서 맨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요? 나는 나를 근심하고 진찰할 수 없으니 섭섭하오. 나는 나에 대해서 근심하고 싶고 진찰하고 싶은데, 그쵸? 근심하다랑 진찰하다가 긍정적인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쵸? 내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싶지만 그러지 못해서 서운하다, 그런 작품이죠. 자, 그 다음에 그릇 오세영 작품의 시인을 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여러분들 그림 캡처용 게 제일 중요한 거 알고 있죠? 자, 화자는 지금 맹목의 사랑을 하고 있고 부정적인 상태인데 깨진 그릇은 화자를 배죠. 그리고 나는 깨진 그릇을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각성하게 해주니까. 그리고 화자는 깨진 그릇에 의해서 상처를 입게 되지만 성숙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화자는 지금 깨진 그릇한테 찔리고 싶은 그런 상태예요. 그쵸? 자, 그래서 지문 내용은 여러분들 읽지 않을게요. 자, 그 다음 꽃피는 시절 보도록 할게요. 자, 요것도 여러분들 내가 손으로 그려준 그림 있죠? 그게 제일 중요하죠? 자, 꽃이라고 하는 거, 여기서 당신이라고 불리는 존재는 꽃이에요. 여기에서 당신은 나를 알지 못하고 외피를 벗고 싶어서 몸부림을 치죠. 여기에서 화자인 나는 외피고요. 자, 개화를 막을 수는 없으나 이별을 슬퍼하죠. 왜냐면은 이제 꽃이 외피 벗고 나오는 순간 외피랑 꽃은 헤어지니까 외피는 그걸 슬퍼하죠. 하지만 그것을 막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당신은 부르지 않고 생각지 않고 꿈꾸지 않아도 당신은 날 떠나가죠. 그쵸? 자연의 섭리예요. 그거는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 각 구절에 대해서 여러분을 보면은요. 지금 방금 말했던 것이 전부 다 각 구절에 녹아 있는 거 여러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딱히 읽진 않을게요. 자, 그 다음에
다음에 우리 나무 속에 물관이 있다라고 하는 작품 보도록 할게요. 물관이라고 하는 거는 식물에 물을 전달해주는 그런 관이죠. 관, 물의 통로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에서 구성 부분에 있었던 그림이 가장 중요해요. 그림만 알면 이 시는 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여기에 보면은 우리 땅 속에서부터 뿌리에서부터 물관 타고 쭉쭉쭉쭉 올라가요. 그쵸? 어디까지 올라가죠? 제일 끝에까지 올라가요. 제일 끝에가 나무 꼭대기 줄기가 우듬지라고 했어요. 자, 우듬지에 지금 누가 앉아있어요? 새가 앉아있어요. 그럼 나무한테는 새가 무겁잖아요. 하지만 새의 무게를 견딜 힘을 누가 주고 있어요? 맨 밑에서부터 쭉 올라가는 물관을 통해서 쭉 올라가고 있어요. 새 때문에 힘든 거를 지금 여기에서 나무의 온 기관들이 다 도와주고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이런 나무들, 물관도 물관이지만 다른 애들도 전부 다 각자 역할을 잘 하고 있고요. 맨 끝에 지문에 보면은 뭐라고 끝나요? 우리는 이런 감동을 모르고 살아와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화자가 반성하면서 끝나는 시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우리 과목 보도록 할게요. 자, 과목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나무고 과물이 과실 그 열매죠. 그쵸? 자, 가을은 소멸의 계절이지만 과목에서 과물이 무르익는 그런 상황이 나와요. 자, 그래서 과목에 과물이 무르익는 사태처럼 나를 경악해 하는 건 없다. 나는 거기에서 과물이 무르익는 걸 보고 좋게 생각한다. 그런 뜻이죠. 경악이 나쁜 뜻이 아니죠. 그리고 여기에서 은총이라고 하는데 은총은 과물을 뜻하죠. 그쵸? 그래서 가을에 시력을 회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가을에 이제 열매가 달리는 걸 보고 나는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다. 이러면서 끝나는 작품이고요. 그 다음에 장자를 빌려 원통에서는 장자라고 하는 분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인생이라고 하는 거는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하다. 가까이에서도 멀리서도 봐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화자도 마찬가지죠. 대청봉에서는 내가 산 위에 올라가서 보기 때문에 내가 모든 걸 다 깨달은 것처럼 착각을 했지만 원통에서 이제 나는 완전한 깨달음을 얻었죠. 세상은 가까이서 보는 거랑 또 멀리서 봤던 거랑 또 다르구나. 가까이서 보니까 또 다르구나.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작품에서는 멀리서 보는 것도 필요하고요. 가까이에서도 보는 것도 필요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작품이었죠. 자, 그래서 우리 지문의 맨 끝에 이렇게 끝나요. 우리는 세상을 멀리서만 보고 있는 건 아닐까? 너무 가까이에서만 보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러면 안 된다.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하다. 그런 작품이죠. 자, 그리고 낙화 첫사랑은 여러분들 이거 나한테 배웠으면은 시 안 읽어도 풀 수 있죠? 여기에서 우리 두 번째 연이 되게 어려웠었고요. 거기에서 그림을 여러분 기억을 해주시면 되죠. 내가 그대보다 먼저 추락을 해야 돼요. 그쵸? 내가 먼저 추락을 하고 그리고 누구를 먼저 사랑해야 돼요? 나를 먼저 사랑해야 돼요. 내가 내 생을 먼저 사랑해야 돼요. 내 자신의 구원이 우선이에요. 그래야 누구도 구원할 수 있으니까 상대방도 구원할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지문에 보면은 먼저 내가 바닥에 닿고 내가 당신의 속도를 앞지르겠다. 내 생을 사랑하지 않고는 다른 생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나부터 사랑하고 그 다음에 강보의 아기를 받듯이 누굴 받아요? 그대를 받나요? 아니요. 나를 받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진정한 사랑을 하려면 자신의 구원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로 끝나요. 자신의 구원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로 끝나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등꽃 아래서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갈등이라고 하는 거 등나무에서 나온 한자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 자연현상에서 긍정적 인식을 이끌어낸 구성 부분의 표, 여러분들 자연에서 줄기가 꼬여서 큰 둥치를 이루듯이 인간도 갈등이 있어서 다 손절하고 살면 안 되죠. 그쵸? 그거를 잘 풀어내면은 조화를 이룰 수 있다라고 그런 작품이고요. 그 다음에 등나무 기능을 보면은 나는 항상 슬퍼했는데 등꽃송이를 보고 난 이후부터 긍정적 인식을 갖게 됐죠. 그래서 지문의 맨 마지막 구절에 보면은요. 줄기가 꼬여서 큰 둥치 이루는 걸 보니까 자연 현상을 보니까 아 그렇구나. 너와 내가 꼬여가는 그 속에서 좋은 꽃들이 피어난다. 우리 타인과 이제 살다 보면은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잘 풀어내면은 좋게 될 수 있구나. 자연을 보면서 이제 인간사에 적용하는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리고 북어라는 작품은 여러분들 구성 부분에 있는 그 그림 그 자체가 중요하죠. 그쵸? 그 그림을 알면은 시 안 읽고 풀 수 있으니까 이거 그림 잘 보시고 넘어갈게요. 자, 물증이라는 작품도 내가 그림 그려왔잖아요. 그쵸? 여기에서 폐허랑 현대인 중에서 현대인이 더 부정적인 존재. 자, 폐허는 지금 진화하지 않는 거가 부정적으로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폐허가 4년 동안 땅에서 견디는 거. 우리 현대인은 진화하지 않고 수십 년을 견디고 있죠. 자, 여기 제목의 의미를 보면 물증이라고 하는 거 물적 근거죠. 자, 물적 근거 뭐예요? 폐허예요. 그쵸? 자, 지금 화자가 보고 있는 폐허가 부정적인 존재예요. 자, 그러면 폐허가 부정적인 존재이듯이 현대인도 폐허랑 닮은 점이 유사하고
닮은 점이 있고, 그리고 유사하지만 현대인이 더 비판적인 대상이고, 폐허가 저렇게 진화하지 않는 걸 보니 우리 현대인도 진화하지 않겠구나. 현대인은 지금도 부정적인데 미래에 더욱더 부정적일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누구 보고요? 폐허를 보고요.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작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누에라고 하는 거는 누에의 노력, 자신의 노력이 중요해 라고 하는 그런 작품이죠. 자, 그래서 지문에 보면 꿈의 힘 없이 가능했을까? 나비가 되겠다는 꿈이 있으니까 누에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들은 누에의 왕이 없어요. 밖에서 뚫어주지 않아요. 누가 뚫어야 돼요? 자신이 뚫어야 돼요. 그래서 자신들의 벽을 뚫어야 하며 안쪽에서 뚫어야 한다고요. 그쵸? 누에. 마치 나와 비슷한데요. 나도 누에처럼 열심히 살고 있고 여러분도 열심히 살고 있고 그쵸? 자, 그러면 우리 김광섭의 산이라는 작품을 보면은요, 산을 통해서 배우는 바람직한 삶의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 지문에 보면은 산은 인간을 사랑하죠, 그쵸? 인간을 좋아해서 근데 인간을 좋아하고 먼저 다가가는데 사람 사는 꼴이 어수선하고 그러면은 도로 험한 봉우리로 돌아 올라가고 사람이 싫어질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사람들이 하도 하는 꼬라지가 별로면, 그쵸? 자, 그래서 이제 산은요, 벼랑에 오르지 못하는 법으로 사람 다스리죠. 사람들로 하여금 겸손하게 유도를 하는 존재죠. 그리고 산은 신경질을 한번 내야만 명산도 되고 고산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구절들이 나와요. 자, 그리고 산은요, 한 기슭인데 두 계절이 사이좋게 지내죠. 어쨌든 기본적으로 산은 포용력을 지닌 존재예요, 여기서. 근데 이게 사람들이 그냥 놔두면 말을 안 듣는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 사는 꼴도 어수선하고. 그래서 그럴 때는 사람들이 뭐 화도 내고 산이 화도 내고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좀 트레이닝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 이게 약간 이제 종교와는 전혀 상관없는 시지만 왠지 약간 하나님과 또 같은 존재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인간에 대해서 사랑도 하지만 잘못했을 때는 벌도 준단 말이에요. 마찬가지. 여기에서 산이요. 인간에 대해서 기본적인 사랑은 있어요. 그런데 인간이 도저히 그냥 좋은 말로 하면 말을 안 들으니까 그래서 인간들이 뭔가 말을 안 듣고 아니면 겸손하지 못할 때는 산이 누르기도 한다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상한 영혼을 위하여 보도록 할게요. 자, 제목의 의미를 보면은요, 상한 영혼한테 하는 말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은 앞부분에 보니까 상한 갈 때도 뿌리만 깊으면은 충분히 잘 살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고통에게로 가자. 여기에서는요, 고통을 피하라 그런 작품이 아니에요. 고통을 마주하고 맞서길 바래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외롭기로 작정하고 과기로 작정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뿌리 깊은 벌판에 서자. 영원한 눈물과 비탄은 없죠. 뭔가 슬픔이라고 하는 거, 아픔이라고 하는 것도 끝은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은 마주 잡을 손이 온다라는 거예요. 힘겨운 상황을 이겨내는데 연대의 대상 다 같이 함께할 네, 연대의 대상이 온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 꽃을 위한 서시 작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는요, 그림을 기억을 해주면 돼요. 여기에서 꽃은 이제 꽃 전체는 신부를 뜻하고 여기에서 신부는 존재를 뜻하죠. 그리고 꽃 이파리는 얼굴을 뜻하고 본질을 뜻하고요. 요거를 여러분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꽃이라고 하는 거는 본질을 탐색하고자 하지만 그 본질에 가닿기가 힘든 존재. 자, 시의 구성을 보면은 꽃을 보면서 존재 본질에 대해서 탐색한 시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지문의 주요 구조를 보면요. 내 손이 닿으면 너는 까마득한 어둠이 된대요. 이거 오렌지랑 좀 비슷하지 않아요? 오렌지도 존재 본질에 대해서 담은 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내 손이 닿으면 너는 어둠이 돼요. 그래서 이제 나는 한밤내 우는데 그래서 한밤내 운다가 맨 처음엔 슬픔이다가 나의 울음은 돌개 발음이 된다부터는 노력으로 바뀌죠. 그쵸? 그렇게 해서 이제 금이 될 거다. 존재의 본질을 규명한 상태가 언젠가는 될 거다. 그러면서 얼굴을 가리운 나의 신부여 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끝나는 작품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오렌지처럼 언젠가는 너의 본 모습을 규명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기대와 희망을 가지면서 끝나는 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작품 등산을 보도록 하면요. 등산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이제 운동을 위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 대해서 추구하는 태도라고 이야기했었어요. 여기에서 구성 부분의 그림을 보시면요. 여기에서 산의 정상은 진리를 뜻하고 화자가 여기에서 산을 오르는 태도는 조심스럽게 오르죠. 그 태도가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거. 그리고 행복과 불행 같은 거, 즉 결과는 나는 생각지 아니한다. 그 과정을 중시한다. 라고 하면서 지금 진리에 가닿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자, 들길에 서서라고 하는 작품을 보면은요. 자, 여기에서 내 삶은 지금 고통스럽지만 하지만 희망과 이상이 있는 세계, 푸른 하늘과 푸른 별이 있는 세계를 꿈꾸면서 이제
살아가는 그런 화자의 모습이 나와요. 맨 마지막에 보면은 생활은 슬퍼도 좋다. 푸른 별을 바라보자. 하늘 아래 사는 거룩한 나의 일과다. 이것이 바로 삶은 힘들지만 가자 계속 얘는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죠. 자, 그다음 뺄셈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작품에서 덧셈에 해당하는 거 부정적인 거고 뺄셈에 해당하는 거 긍정적인 거죠. 각 구절 여러분이 잘 비교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맨 마지막에 혹시 모자라지 않을까 무엇이라도 남길까봐 두렵다. 나는 다 빼고 싶다. 라고 하면서 끝나는 그런 작품이죠. 자, 지문의 각 구절이 덧셈에 해당하는지 뺄셈의 삶에 해당하는 건지 여러분이 구분해 주시면 되고, 자, 오렌지라는 작품을 보면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존재의 본질에 대해서 파악하고 싶지만 함부로 다가가면은 그 본질을 파악할 수 없죠. 자, 그래서 손을 대면 오렌지는 오렌지가 아니게 되죠. 걔 본질을 상실하죠. 그래서 나는 위험한 상태고 오렌지도 위험한 상태예요. 나는 본질을 마음만 먹으면 훼손할 수 있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 훼손하면 걔는 훼손될 수 있는 그런 상태죠. 시간이 배암의 또아리를 틀고 있다. 지금 이제 긴장감을 고조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내가 지금 얘에 대해서 파악하지 못하는 시간이 지속이 되면서 근데 마지막에 긍정적으로 끝나잖아요. 오렌지의 껍질에 한없이 어진 그림자가 비치고 있다. 본질 파악을 언젠가는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긍정적으로 끝나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우리 지금부터는 현대소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현대시 하느라 잘 참았고요. 자, 현대소설부터는 현대시는 워낙에 전문이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내가 한 번 더 다시 한번 상세하게 설명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한 가지 약속을 하자면 여러분이 빈칸 테스트 잘하고 시간이 없어서 빈칸 테스트 못했더라도 내가 현대시 몇 번이나 반복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안 읽고 풀잖아요. 그쵸? 여러분들은 다른 수험생보다도 현대시에 있어서 우위를 차지할 거라고 나는 약속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 지금부터는 현대소설부터는 이제 빠르게 볼 거예요. 자, 만세전이라고 하는 거는 일제강점기 만세 전의 상황을 그렸죠. 그쵸? 그리고 우리 주인공이 이제 조선 상황을 이제 무덤이라고 생각했던 일제강점기에 3.1운동 전에 우리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작품이죠. 그 다음에 만무방이라고 하는 작품은 막대어 먹은 사람이죠. 제목의 의미 보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응칠과 응호가 둘 다 만무방이라는 거, 그리고 이들이 만무방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사회적 이유라는 거. 자, 그리고 뒤에 그래서 여러분 내 눈의 별을 내가 훔치는 상황이 나왔죠. 자, 우리 명일이라는 작품은 명일은 내일이란 뜻이죠. 내일, 즉 미래에 대해서 범수라고 하는 남편은 부정적으로 전망하고, 그래서 영주라고 하는 아내는 긍정적으로 전망해서 지문의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느냐. 영주는 아들을 교육을 시키려고 사립학교에 입학시키고, 범수는 명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제 바라봤기 때문에 큰아들을 공장에 취직시키려고 나가면서 끝나요. 자, 소금이라는 작품 볼게요. 이제 역대급으로 가장 슬픈 작품이다. 그쵸? 일제강점기에 간도 이주민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그리고 이 아주머니가 이제 마지막에 소금 밀수를 하면서 이제 작품이 마무리가 되는데요. 소금 일수하다가 발각되긴 하거든요. EBS는 발각 직전의 모습이 나오지만은. 그래서 아주머니가 얼마나 살아가려고 정말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이분 전체 줄거리 보면은. 자, 살아가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그런 것들이 나타난다. 자, 그리고 모범 경작생이라고 하는 작품은 이제 반어적 표현이죠. 그쵸? 우리 조선의 입장에서는 얘가 모범적이지 않으니까요. 자, 얘는 일제에 협력하는 그런 마을에서 배운 그런 청년이고요. 배움이 있는 청년인데 동네 사람들의 이제 사기를 치죠. 동네 사람들한테 배신을 하죠. 그리고 여기에서 여러분들 전체 줄거리 부분에 보면 내가 표로 호세가 뭔지 도지가 뭔지 다시 한번 정리해놨다는 거. 자, 그래서 얘가 지금 호세 인상에 협력을 하기 때문에 얘가 키우고 있던 뽕나무 묘목값은 올라가고, 그쵸? 동네 사람들의 호세는 올라갔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의 세금 부담은 가중되고, 그쵸? 자, 그 다음에 우리 해방 전후를 보면요. 해방 전에는 이제 김직원하고 현이 잘 지냈잖아요. 자, 근데 해방 이후에는 김직원이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고 김직원과 현은 멀어지게 돼요. 자, 어떤 역사적으로 분기점이 있으면 사람이 또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요. 일단 목넘이 마을의 개를 보면은요. 이게 신둥이가 우리 민족을 상징하는 거 여러분 기억을 해주셔야 되죠. 그리고 신둥이 자손이 퍼지니까 얘가 이제 고난을 극복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여기에 전체 줄거리에 내가 캡처해온 거 있잖아요. 신둥이가 뭘 뜻하냐면 일제 해방 직후의 우리 민족의 모습, 해방 직후 우리 민족의 모습, 갓난이 할아버지는 휴머니즘을 가진 존재, 그리고 동장 현재는 잔혹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 그리고 신둥이가 낳은 새끼들이 색깔이 다 다르죠. 그쵸? 우리 민족이 잘 어우러진 모습 나타냈던 그런 구절들 여러분 기억을 할 거예요. 그리고 단독 강화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는 나라 대 나라가 지금 화해를 하지 않고 양쪽 남한 측의 병사 1명, 북한 측의 병사 1명이 이제 가까워지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죠. 그쵸?
단독 강화라고 하는 작품의 제목의 의미는 양과 장이 하는 강화라는 것이죠. 그 여기 보면은 얘들이 나중에 비극적으로 끝나기 때문에 주제도 보면은요, 민족애를 통해서 전쟁의 이념 대립의 극복과 전쟁 비극성을 고발하고 있는 그런 작품이 나와요. 자, 우리 고개사라고 하는 작품은 여기에서 6.25 때 이 사람들이 피난지에서 여러 번 집을 옮겼다. 그쵸? 대구 갔다가 부산에 갔다가 집을 옮기는데 맨 마지막에 여기에서 자신과 어린 자녀들이 고개단의 고개사와도 같구나, 서커스 하는 사람과도 같구나 라고 하면서 자식들은 자기처럼 슬픈 고개를 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제 피난이 어렵지만은 그걸 잘 극복하려고 하는 의지를 다지면서 끝나는 작품이고요. 마당 깊은 집은 주인 여기에서 다음 작품이에요. 피난해 온 가족들이 다 함께 살고 있죠. 그게 당시 우리 사회 축소판이죠. 사실 이 집만 그랬던 게 아니니까. 자, 전체 줄거리 보면은 이 집에 누가 사냐면은 우리 가족, 그리고 그리고 피난 온 가족, 상위 군인, 다친 군인이란 뜻이야. 다친 군인. 자, 그리고 지금 너는 아버지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신문팔이 시키는 거. 그 작품 여러분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너무 배고파서 주인집 가가지고 음식 훔쳐 먹고 그랬잖아요. 그쵸? 자, 그리고 속삭임 보시면요, 두 개의 속삭임이죠. 내가 어린 딸에게 하는 속삭임과 그리고 아버지와 아재에게 하는 속삭임이었어요. 자, 주제도 보면은 대화를 통해서 분단 상처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나오죠. 대화가 중요한 거예요. 대화가. 여기서 아버지와 아제비가 이념이 다른데 뭐로서 서로 통해요? 대화로서 통하잖아요, 뜻이. 그쵸? 자, 그리고 우리 뒤에 보면은 제3인간형 나와요. 자, 여기는 제목의 의미 여러분 이야기 기억하시면 되죠? 조우는 제1, 그 다음에 미인은 제2 인간형이죠. 조우는 사명을 저버린 유형이고 미인은 사명을 택한 유형이죠. 석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명하고 생활 사이에서 방황하는, 그래서 얘가 제3 인간형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김승옥의 1964년 겨울, 요것도 제목의 의미를 보자면요. 서울은 자본주의 모순을 잘 보여주는 공간이고 64년은 그 당시 상황이고, 겨울이라고 하는 건 차디찬 계절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에서 나와 안과 사내가 나오고, 우리 사내가 자살하고, 그리고 나와 안이 그 모텔을 나오고, 기억나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뒤에 작품 보도록 할게요. 우리 걔는 왜 짓는가 보도록 할게요. 자, 걔는 왜 짓냐면, 여기에서 걔는 지질론만 봐서 꼭 짓잖아요. 그쵸? 이거 여러분들, 시대적 배경은 언론 통폐합이 있던 시대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각 소재가 의미하는 바 여러분 알아야 되는데, 그 사내라고 하는 거는 불의한 세력이에요. 자, 그리고 노인들은 뭐냐면 우리 국민들이에요. 국민들은 정의를 바래요. 근데 여기에서 사내가 빌런이잖아요. 그쵸? 그 당시 우리 사회가 좋지 않았다는 걸 뜻해요. 자, 그랬을 때 언론은 여기서 두 가지. 첫 번째 언론은 걔예요. 걔는 짖어야 될 애를 보고 짖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걔는 긍정적인 소재고요. 그러니까 언론이 목소리를 제대로 내는 언론을 뜻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영하라고 하는 애는 언론사에 다니지만 자기가 원하는 기사를 잘 쓰지 못하고 그런 상황이죠. 그쵸? 그래서 여기에서 영하라고 하는 애는요, 무기력한 언론의 모습을 뜻해요. 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다시 한번 사내는 불의한 세력, 노인들은 그 당시 우리 국민들을 뜻하고, 영하는 지금 제대로 기능을 잘 하고 있지 못하는 무기력한 언론, 그리고 걔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그런 언론을 뜻한다 생각을 해주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비 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에 가야 되는 거, 이 사람 지금 연탄값을 떼어가지고 맨날 비 오는 날마다 자기 쉬는 날이니까 연탄값 받으러 지금 가리봉동 가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전체 줄거리 보면은 나라고 하는 존재도 이 사람이 임씨가 원래 우리 집에 공사비를 부풀려서 받을까봐 걱정했죠. 그래서 나도 임씨를 도시에서 몰아내는 사람 중 하나이지 않나 이러면서 끝나는 그런 작품이죠. 자, 우리 서울 사람들은 여기에서 시골에 대해서 막연과 애정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가지만 실망하고 돌아오죠. 그쵸? 그래서 서울 사람들이 모순과 허위의식을 드러내는 그런 작품이에요. 자, 그리고 모래톱 이야기를 보면은요. 자, 전반적인 내용이 일제강점기에는 이 여기 동네 사람들이 총독부 권력 때문에 순환당하고, 광복 이후에는 힘 있는 사람들 때문에 순환을 당하고, 그래서 지금 근현대사 속에서 하층민들이 얼마나 힘들고 그렇게 살았는지를 나타낸 작품이고, 자, 여기에서 지금 결말 부분이 지금 갈바스 영감이 투옥되고 건우가 행방이 묘연해지죠. 그런 사람들의 고통이, 억압받는 사람들의 고통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고발하는 그런 작품이고, 자, 그 다음에 우리 뒤에 가서 모범동화 보도록 할게요. 전혀 모범적이지 않은 동화이죠. 그쵸? 그래서 여기서 소년과 강씨가 나오는 거 여러분 기억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장곡리 고염나무. 자, 이거는 1990년대 개발과 관련돼서 소외된 노인의 모습이 나오죠. 자, 전체 줄거리 부분에 내가 그 표로 만들어 온 거 보면은요. 어린 고염나무는 지금 뭐 쓸모가 있는데, 그나마 늙은 고염나무는 이제 쓸모가 없고, 그나마 써봤자 뗄감으로 쓰이는, 여기에서 자살한 기출과 유사한 게 늙은 고염나무죠. 그쵸?
자, 그리고 뒤에 가서 해산바가지. 자, 해산바가지라고 하는 거는 생명의 소중함. 우리 이제 시어머니가 내가 아들을 낳든 딸을 낳든 항상 똑같은 대우를 해주셨던 거. 그래서 해산바가지를 보면서 시어머니를 다시 모시기로 하는 그런 작품이었죠. 자, 그리고 우리 고장나무는요, 문이 열려있을 때는 뭐, 고장 안 났을 때는 개인이 열고 닫고 선택이 가능한데, 문이 닫히니까 개인의 파멸에 이르게 했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진정으로 그 사람을 위해주는 사람이, 거기에서 목수와 목수하는 이런 사람들 보면은 진정으로 그 사람이 어떻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잖아요. 그래서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조리한 현실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런 작품이고 액자식 소설이었고요. 그 다음에 빙천과 시몽은 여러분 제목의 의미 내가 손글자 적어온 거 생각을 해주시면 되죠. 진실은 파랗지만 여기에서 광기 어린 열기는 빨간색이었죠. 그쵸? 겉과 속이 다른 그런 현실이 나오고요. 진실을 조작하고 왜곡하는 폭력적 조직에 대해서 고발하는 그런 작품이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화재 사건 때문에 우화사가 부상을 입고 뭐 그런 이야기들 여러분 기억나실 거고요. 그 다음에 갈매나무를 찾아서 이거 여러 번 했잖아요. 그쵸? 제목의 의미 그 부분에 내가 상세하게 표로 다 적어왔잖아요. 요거 내용만 딱 아시면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어렵지 않을 거예요. 요 내용 반드시 숙지를 해주세요. 자, 여러분들 우리 삶이라고 하는 건 천당 엔드 지옥이잖아요. 그쵸?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하지만 여러분들 여기 작품의 주인공이 갈매나무를 찾아서 이렇게 끝난단 말이에요. 쑥갈매나무. 아주 어려운 힘든 어려움에도 겨울에도 눈을 견디던 그런 나무처럼 나도 쑥갈매나무처럼 살아가겠다. 그렇게 하죠. 여러분들 쑥갈매나무의 정신을 가지고 내일 잘 한번 견뎌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연경당에서라고 하는 거는 한국의 미가 잘 드러난다라고 이제 여기는 곳이죠. 연경당. 참새는 과거에는 이제 참새와 사람들이 우호적으로 잘 지냈는데 현재는 자연을 이용하려고 들죠. 우리 인간들이. 그리고 두물머리를 예찬해요. 그쵸? 융합해서 하나를 이루고 인고의 시간도 거치고 포용력을 가져서 두물머리 좋아해요. 자, 개라고 하는 건 그림을 그릴 때 내가 왜 개를 쓸까라고 하는 거. 산정무한이라고 하는 거는 금강산 기행 이야기가 나오고 여기서 마의태자 무덤 이야기 나왔던 거. 그 다음에 다락이라고 하는 건 다락의 추억이 사라져서 안타깝다. 아름다운 흉터는 시련과 고통을 성실히 극복해 나가자 그런 거고. 자, 그림과 시는 여기에서 상상해낼 수 있도록 그림을 그리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그때 알았으면 좋았을 것들은 꿈을 향해서 도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작품이었고요. 낙화의 정막은 낙화가 가치가 있다는 작품이고요. 그 다음 명태에 관한 추억 명태 좋다는 거고요. 마포는 근대적과 전통적 요소 섞여있던 그런 작품이고요. 어디서 무엇이 되려 만나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온달왕자 이야기 나왔던 거 기억나죠? 자, 그리고 만선이라고 하는 작품은요. 물고기를 많이 잡아서 배에 가득 실었지만 얘가 지금 꿈을 이루면 이룰수록 주변 사람들이 자살을 하거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죽게 되고 그래서 이런 아이러니가 나타나는 그런 작품이었어요. 그리고 살아있는 이중생 각하는 제목의 의미 내가 이렇게 손으로 표로 만들어 왔죠. 얘는 진짜로는 살아있는 상태잖아요. 그쵸? 살아있음에도 죽은 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제에 보면은 기회주의적인 인물에 대해서 풍자하는 그런 작품이다 라고 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한시연대기라고 하는 거는 구성 부분에 내가 표로 만들어 왔었죠. 자, 거기 보면은 개인 사이사이에 지금 개인 이야기가 나오지만은 이 개인의 삶들이 한국의 현대사 소용돌이 속에 있었죠. 자, 한씨네 집 이야기인데 사실 한씨네 집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당시에 이런 집들이 많았어요. 자, 그래서 여기 6.25 전후 이야기라는 거 여러분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북어대가리 볼게요. 자, 제목의 의미를 보면은 첫 번째 북어대가리는 우정을 드러내는 소재죠. 두 번째로는 자앙이의 처지, 그리고 현대인의 처지를 보여주는 소재다. 자, 소재의 의미 여러분 잘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서로 보면은 개인화 분업화돼 있어서 서로 간에 뭐 이름도 잘 모르고 뭐 서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런 상황들이 드러나죠. 자, 그리고 우리 무의도 기행을 보면은요, 선생님이 무의도를 찾았다가 자기 제자의 죽음을 알고 기행문을 쓰듯이 그 소년의 일을 적었죠. 자, 교사인 나의 시선에 의해서 지금 학생에게 일어난 일을 그리고 있어요. 자, 그리고 주제 부분에 여러분들 확인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뒤에 농토라고 하는 작품은요, 여러분들 내가 그림 그려온 거 있죠. 마을에 어떤 일이 펼쳐지는지, 그리고 산에 어떤 일이 펼쳐지는지 그래서 손으로 그려온 거 그거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지금 조선 말에서부터 일제강점기 근대화까지 지금 힘없는 사람들이 맨날 당하는 그런 이제 패턴들이 나왔죠. 자, 국물 일사옵니다를 보면은요, 그 당시 유행어 변형했다는 거, 서사극이라는 거, 자, 여러분 알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60년대에 배금주의와 출세주의가 만연한 사회에 대해서 반영한 작품이다. 자, 그 다음에 인어공주라고 하는 거는 전체 줄거리 부분에 캡처해온 거 보니까 현실에서 갈등을 지금 시간여행이라는 방법으로 극복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동막고를 보면 6.25 관련이었다. 그쵸? 주제 여러분들 확인해보면 이념 대립을 넘어서서 인간애와 희생정신 요거.
자, 그 다음에 여기 서동요라고 하는 작품은 선화공주를 두고 장과 기루가 했던 그런 작품이고요. 그 다음에 중첩 이미지라고 하는 거 있죠. 시 이미지가 두 개가 겹쳐있는 게 중첩 이미지고, 그 다음에 군중심리 이제 다 같이 이제 약간 미쳐가지고 빙천과 시몽 관련된 그런 내용이다. 그쵸? 자, 여기까지 하면 여러분들 현대 다 완성됐고요. 고전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고전문학에서 고전문학도 여러분 빠르게 볼 거예요. 고전은 여러분들 현대보다 수월하게 끝날 거예요. 자, 여기에서 단가육장이라고 하는 작품을 보면은요, 화자가 귀향이 고달프지만 임금에 대한 충정은 그대로야. 그래서 내가 이거 이야기할 때 총 6장 6수역 고요. 여기서 귀향 이야기, 그 다음에 임금 이야기 두 가지 코드가 나온다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늙은 소의 탄식은 여러분들 화자와 소가 유사했다는 거 기억나죠? 서방님 병들어 두고는 아픈 서방님을 위해서 이 사람이 지금 화채를 만들려고 했는데 오화당이라는 재료를 까먹어서 안타까워하죠. 자, 그리고 백초를 다 심어도 뭐나 안 심다 그랬어요? 대나무 안 심을 거예요. 왜요? 대나무랑 관련된 소재들이 이별을 맞이한 내 상황과 너무 유사하니까 심고 싶지 않다. 자, 그 다음에 개를 연화문이나 기르되, 자, 이거 두 가지 해석 가능하다는 거 알 수 있죠. 정말 고운님이 이 개 때문에 떠나간 건지, 고운님이 오지 않는 상황에 대한 원망을 개한테 전가한다는 그런 첫 번째 해석. 그리고 두 번째 해석은 내가 지금 바람을 피고 있기 때문에, 여성 화자가 바람을 피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변명하려고 지은 작품이라는 거. 두 가지 해석인데, 그래서 보통은 여러분들 그냥 미운님을 주제 그 자체로 보시면 돼요. 미운님을 반기고 고운님을 내쫓아서 걔에 대해서 원망. 이게 그냥 지금 객관적 팩트잖아요. 그쵸? 자, 그렇게 생각 그냥 해주시면 되고, 보기에 알맞게 여러분들 현장에서 해석해내주세요. 마음이 어린 호인이, 이거는 내가 이제 황진이와의 썰 풀어줬었죠. 그쵸? 그래서 내가, 지는 잎, 부는 바람에 행여 그인가 하노라. 헷갈렸죠. 그쵸? 자, 그리고 우리 서경별곡은 여러분들, 1, 2, 3, 여기 그림 잘 기억해주시면 되죠. 그리고 이수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 견해가 있다는 거. 서경별곡은 현장에서 읽어서 해석하기 너무 힘들기 때문에 요 그림 반드시 머릿속에 넣고 들어가셔야 돼요. 됐죠? 자, 그리고 우리 심어서 실을 뽑아서 거기에서 사랑이 그쳐갈 때 노끈으로 사랑을 감아 매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화자가 상상력 뿜뿜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음이 지척이면 볼게요. 마음의 거리가 중요하고 물리적 거리는 중시하지 않는 그런 화자가 나오죠. 우리는 지금 물리적으로 천리나 떨어져 있지만 나는 가깝게 여긴다 라고 하면서 이제 그런 작품이었고요. 그 다음에 가슴에 둥실럽게 구멍을 뚫고 그런 신체적 아픔은 나는 견딜 수 있지만 님과 헤어지는 건 못 견뎌 라고 한 작품도 나오고요. 그 다음 백구야 놀라지 마라를 볼게요. 자, 임금에게 버림받고 강호에서 놀겠다. 성상이 나를 버리시니 갈 곳이 없어서 여기 와서 너를 쫓아 놀리라. 그래서 내가 럭키비키 이야기했죠. 버려진 김에 자연에서 논다. 하지만 나는 임금 원망하지 않는다. 그런 작품. 자, 그리고 우리 청산별고 말없는 청산이유를 볼게요. 자, 여기에서 자연물은 부정적 요소가 없기 때문에 화자가 좋아했어요. 그쵸? 꼭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관서별곡은 관서 지역의 경치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임금에 대한 충절 이야기를 해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우리 낙지가를 보면은 여기에서 제목 그 자체예요. 그쵸? 여기서 이제 즐거워해요. 즐거워하는데 자연을 즐거워하는 것이죠. 자연에서 응거하는 거가 즐겁다. 자, 그리고 우리 나금별곡을 보면은 자연을 즐기고 자연 플러스 가문 코드, 자연 플러스 가족 코드가 나온다는 거. 내가 자연을 즐기고 우리 가문의 사람들이 자연을 즐기고 행복하게 잘 사니까 좋다. 그런 작품이었어요. 자, 어부사시사는 여러분들 어부의 사계절에 대해서 적은 그런 작품이고, 배를 출항에서부터 정박까지 배가 띄워지는 그런 과정들, 출항부터 정박까지 과정들도 나온다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지금 속세를 싫어하고 자연을 좋아했다는 거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요거는 보기에 따라서 되게 세부적으로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기본적으로 크게 잡자면은 속세를 싫어하고 자연을 좋아하는 작품인데, 세부적으로 그리고 각 구절에 맞게 여러분 문제 풀어주셔야 되고요. 보기도 참고해서 이제 유연한 사고를 해주셔야 돼요. 그다음 관동별곡을 보면은요, 현실에서는 관찰사로서의 업무인데 나 자연을 즐기고 싶지만, 하지만 내가 관찰사이기 때문에 마음 놓고 자연만 즐길 순 없죠. 근데 꿈을 꿔서 이제 해결을 하죠. 신선 만나서 술 먹어서 뭐라 그래요? 신선이? 너 사실 신선인데 인간 세상에 내려간 거야. 너 좀 사람들 좀 더 시간 지난 뒤에 우리 다시 만나자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화자가 그렇다, 나 이제 조선 사람들 잘 살게 해놓고 나중에 즐기면 되지 뭐, 이렇게 하면서 끝나는 그런 작품이었어요. 자, 그리고 우리 강호구가라고 하는 거는 자연 속에서 한가롭게 지낸 즐거움이었고요. 그 다음에 구름이 무신탄 마리를 보면은요, 여기 간신의 횡포가 나오죠. 신돈이라도 하고 하는 간신의 횡포가 나와서 구름이 자꾸, 간신놈이 자꾸 우리 임금님의 빛을 막아서 그게 뭐 싫다, 이런 작품이었죠. 그쵸?
자, 그리고 우리 다음 작품 보면은 봉상곡이라고 하는 작품이 나와요. 자, 봉상곡이라고 하는 작품은 우리 병자호란이라는 코드가 들어갔다는 걸 알고 있으면 되고요. 세자가 인질로 잡혀가서 삼전도 굴욕이 있었고, 임금님이 이제 우리 세자 있는 쪽에 가서 네가 케어해라 라고 해가지고 화자가 자연을 즐기다가 이제 임금님 부름을 받고 세자 있는 쪽으로 가잖아요. 그쵸? 자연아 잘 있어 라고 하면서 어쨌든 자연을 즐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화자는 이제 공직자로서 그리고 임금의 부름을 받은 자로서 임무도 다 해야 되니까 그런 작품이 그런 내용이 나왔고요. 벌의 줄 잡을 갓을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백성들이 지금 힘든 백성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백성들이 뜻이 전달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서 비판하고 맨 마지막에 평이 근민해야 우리 도달민정하다. 백성들을 잘 살게 해준다. 백성들한테 관심이 있어야 백성들 잘 살게 해준다. 이런 작품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순창가라고 하는 거는 우리 여기 그림 여러분 기억나죠? 내가 손으로 그려온 거. 자, 그래서 우리 여기서 최윤재와 의녀가 서로 억울하다라고 해요. 최윤재는 지금 의녀 처벌해달라 그러고 의녀는 억울하다 그러고 그쵸? 자, 그리고 여기에서 간민가 여러분들 요거 내가 여기 손으로 표 적어온 거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되죠. 자, 생원이라고 하는 거는 간민이 갑산 떠나는 거 이해 못하죠. 근데 마지막에 간민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생원 너도 갑산에 살아보면은 오늘 했던 말 안 나올걸? 너도 한번 살아봐. 힘들 거야 라고 얘기하죠. 간민은 원래 잘 살았던 사람인데 몰락해서 갑산에 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군역에 대한 부담 때문에 전부 다 갑산 사람들 다 도망가고 얘가 혼자서 그 부담을 다 지고 있었는데 북천부사의 사례가 좋다라고 하면서 갑산의 지역에 보고했지만 얘가 곤장을 맞죠. 그래서 얘가 갑산을 떠나게 되고 얘가 북천부사가 갑산 방문해가지고 갑산 주민들 다시 잘 살게 해줬으면 좋겠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 북천부사는 실존 인물이에요, 여러분들. 북천 지역은 군역에 대한 부담이 적기 때문에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지역이고요. 자, 그 다음 참 기파란간 여러분들 여기 향가는 현장에서 읽어서 풀고 내기 힘들기 때문에 요 그림을 잘 기억을 해주세요. 자, 수풀은 기파랑의 모습이고 기파랑 뭐였어요? 화랑이에요. 화랑. 자, 그리고 수풀은 기파랑의 모습이고 눈은 시련이고 그리고 가지가 높다는 거는 기파랑의 고고한 성품을 뜻한다는 거. 자, 그리고 우리 반월이라고 하는 작품은 원래 동그란 달인데 여기에서 반쪽씩 찢어졌다. 그쵸? 그래서 이제 반달을 보면서 그래서 복비와 직녀가 싸우다가 이제 반달된 거. 그거 이야기 떠올리는 거. 350 엄마 사랑을 크게 취급하는 거죠. 그리고 오간산이라고 하는 거 엄마 늙지 않기를 바라는 거. 닭이 꽃기어 울어야 거기에서 이제 원래 죽은 닭이죠. 그 실제 닭이 아니잖아요. 그쵸? 나무로 만든 닭. 걔가 울어야 우리 엄마가 지는 해와 같으리 우리 엄마가 늙을 거다. 자, 오륜가는 여러분들 인간이 지켜야 할 5가지 도리죠. 그쵸? 자, 5가지 도리 이야기 나왔고 그 다음에 우리 농가원령가는 농가에서 해야 할 월별로 해야 될 이야기 나오는 거. 자, 그 다음 훈계자손가는 자손에게 훈계하는 이야기고 여기서 이제 김상용이라고 하는 지은이는 고스펙이라고 이야기했었죠. 자, 순절한 분이죠. 자, 그리고 우리 현안설원은 기녀반 처녀 시절에 대한 그리움을 그린 작품. 그리고 정몽주는 일본에 가가지고 타지에서의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읊었고요. 네, 여러분들 우활가라고 하는 작품은 여기에서 화자가 자연을 충분히 즐겼죠. 하지만 인간사에 대해서 이제 영악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괴로움을 겪고 있는데 이 사람이 우화를 이제 잊고자 태고의 뜻을 뒀잖아요. 옛날 사람들 그런 이야기 생각을 하고 태고의 뜻을 두니 우월한 마음이 가고 안 오는 것 같지만 하지만 이 사람은 우화를 벗어날 순 없죠. 하늘이 줬으니까. 그래서 이제 술 먹으면서 우화를 잊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던 그런 작품이에요. 자연은 즐기지만 세상사에 영악하지 못했던 그런 화자가 나온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시집살이 노래는 시집 식구들의 다양한 비유를 통해서 표현을 했던 작품이고요. 안모새 든 고기들아라고 하는 거는 화자 처지와 고기 처지가 유사했던 그런 작품이고요. 그리고 밤 맺는 소리는 여성의 삶의 애환이 담기죠. 일도 열심히 하고 집에 돌아와 보니까 자기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친정어머니 돌아가시는 상여를 붙잡고 이제 친정어머니 보여달라고 했지만 보여주지 못한다라고 했었고요. 착빙행은 우리 백성들이 고난을 당했죠. 여름에는 이제 겨울에는 얼음 캐느라 그리고 여름에는 더워서 그렇게 고난을 당했던 그런 우리 백성들의 모습이 나온다. 그런 작품이었죠. 자, 그리고 이제 요 스님 나오죠. 불일산 이룬 스님은 탈속적인 세계에 살고 있는 그런 스님이죠. 그쵸? 자, 그리고 우리 대천하다 바다 한가운데는 바다에 빠진 바늘을 찾아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말이 있는데요. 거짓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그런 작품이죠. 자, 제비가라고 하는 거는 각 구절이 어떤 구절은 춘향하고 어떤 구절은 흥부하고 어떤 구절은 세타령하고 연결되는 구절이기 때문에 각 구절이 뭐랑 연결된지 여러분이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 성권농이라고 하는 거 이제 여기에서 성권농 집에 술이 익었다는 소식을 듣고 화자가 찾아가는 그런 작품이었어요.
자, 주천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제 주천 주인이 되고 싶다라고 하니까 상제가 노라고 하고, 그 다음에 주천의 주인이 없어서 황폐했다라고 화자가 주장하죠. 근데 상제가 공적 물건이니까 너 혼자 가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리고 우리 소설 부분에 보면은요, 눈을 쓰면서 옥소선 엿보는 거 이거 기억나죠, 여러분들? 눈 치우는 척하면서 자란이랑 만나고 그 다음에 과거 급제하죠. 위경천은 우리 아내 바보였다, 그쵸? 전쟁터 나가서 아내 때문에 상사병 때문에 죽었죠. 자, 우리 춘향전 나니까 넘어가고 만복사 저포기는요, 우리 은그릇 이야기 여러분 기억나죠? 저포놀이 혼자 저포놀이하고, 그쵸? 지가 이겼다 그러고 은그릇 귀신과 인간의 사랑이었죠. 자, 그리고 우리 정을선전은 추연이를 이제 보고 얘가 계모 노씨가 괴롭히고, 그 추후에는 정렬 부인이 조씨가 괴롭히고, 그쵸? 그리고 추연이는 충렬 부인이죠, 그쵸? 자, 그리고 옥림몽 이야기는요, 여러분들 유부인하고 유원, 여기에서 유부인이 보통은 부인 이야기에서 끝났는데 여기에서 유원의 역할도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 유씨 3대록이라고 하는 거 유씨 가정의 이제 3대 이야기죠. 인물 관계도 파악이 중요했고, 조홍전은 이제 이두병이가 이제 조홍이의 아빠까지도 괴롭히고 엄마도 괴롭히고 조홍이도 괴롭혔다, 그쵸? 그리고 조홍이를 조력해주는 대사님과 도사님이 계시는데 여러 가지를 배우고 여러 가지를 봤죠, 그쵸? 공세우고. 옥루몽이라고 하는 거는 현실 꿈 현실이고요. 우리 여기에서 인물들이 현실 세계에서 이제 꿈 세계 지상계로 내려가서 어떤 일이 펼쳐지는지, 그리고 여기에서 EBS의 실린 부분은 오필이 가지고, 오필이가 서로 다른 기능이었죠. 군사들 사기 높이는 거랑 사기 떨어뜨리는 기능. 그 다음에 그리고 둘이를 다시 만나게 하는 기능도 있고요. 낙성비룡은 우리 장인의 사위사랑, 딸바보인 장인이 사위사랑 하는 이야기. 자, 우리 서대주는 다람쥐랑 쥐 나왔고, 자, 의외로 이제 타남쥐, 여기 타남주 다람쥐가 이제 유배 갔죠. 하지만은 그 추후에는 얘네들 업보 때문에 서대주 자손들이 고통받죠. 그 다음에 우리 요 작품에서 중요한 거는 서대주가 지방 토호 세력이라는 거, 썩은 지방 토호 세력, 그거에 대한 비판. 그리고 오유란전 여러분들, 우리 2명의 양반이 나오고, 그 다음 기생이 나와가지고, 기생이 우리 양반을 보면서 너 죽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자기가 안 죽은 거 알게 되고, 하지만 화해하면서 끝나는 그런 작품이었죠. 천자이기 나이 알고 있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아이가 마지막에 자와 주발을 가지고 왕 네가 먼저 한번 센치 재주세요. 그렇게 하니까 왕이 너 똑똑하네 라고 했죠. 자, 종놈이 상전 속이는 것도 여러분 알죠? 종이 상전을 속이죠. 상전 복수하려고. 자, 그리고 여기에서 수성지라고 하는 거 이제 청군 소설이고, 자, 여기에서 자, 여기 보면은 이제 뒤에 보면 달천목유로 임진왜란의 공과 과, 공이라고 하는 것은 이순신 쪽, 과라고 하는 건 신입장군 쪽. 자, 그 다음에 삼성기는 이춘풍하고 그 다음에 여자 2명인데, 여자애들 둘이가 이름도 바꾸고 중간에 변장도 하잖아요. 기녀로 변장했다가 문화생으로 기녀가 맞죠 원래. 근데 문화생으로 됐다가 선녀 변장하고 그런 이야기죠. 자, 우리 송경훈이 우리 전주 지역에 가서 음악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불러일으킨 그런 인물이죠. 유광옥전은 과거시험 부정부패 요거 이야기죠. 마지막에 여기에서 유광옥이가 얘가 이제 자살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서술자는 지금 시험 문제 사고 파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했었죠. 시험 답안지 사고 파는 거. 그 다음에 우리 노비 반석평은 능력 있는 노비가 주인집 사람들 도와줬던 그런 이야기. 자, 그리고 설홍전은 이제 얘가 사람이 곰되는 이야기고 나중에 승리를 거둔다, 그쵸? 그리고 홍부전은 이 주제가 2가지라는 거 여러분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자, 춘매전은 이제 아내의 활약이 되게 컸던 그런 작품이죠. 아내 활약 덕분에 춘매랑 아내가 다시 환생하잖아요. 자, 그리고 규정기는 이제 규정으로 지은 이유, 아내 무덤에 이제 나무 심는 이야기, 그 다음에 옥루몽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 자, 소지영 씨가는 이제 바라는 바를 글로 쓰고 바라는 바를 들어줄 능력 있는 주체에게 이제 소지영 씨가 썼던 거 기억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면은 일단은 고전 다 끝났고요. 그 다음에 독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독서에서 여러분들 자, 정약용 초소독서법. 자, 이거는 해제 부분에 보시면 돼요. 해제. 자기 생각을 주관을 기록하면서 듣자라는 것이고, 북매치 전략은 9가지 요소로 이제 책을 이제 정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읽기와 병행하는 쓰기. 자, 읽을 때 쓰기도 하자라는 거. 그 다음에 어휘 지식과 독해의 관계. 어휘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까, 독해. 그런 얘기죠. 학습 독서는 학습할 때 어떤 전략을 쓸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문해력 개념은 기초적 문해력에서 글자 그대로를 해독하는 능력에서, 그 다음에 기능적 문해력은 사회적인 맥락에서 텍스트 해석하는 거.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교과서 제재 어떻게 선정하는지 그런 이야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초연결 사회와 글읽기. 우리 디지털 기기 때문에 과몰입하게 되니까 한 권의 책을 읽자. 자, 그리고 이제 예술 부분, 미술 부분 나올 거예요. 여기서 신사를 중시한 소식의 사의화가 나오죠. 주제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소식이라고 하는 사람은 신사를 중시했어요. 신사는 정신이죠. 정신적인 걸 중시했던 사람. 자,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 지문에 보면은 박지원도 내면을 중시했죠. 그러니까 소식하고 비슷한 거예요. 근데 이익과 윤두서는 뭐예요? 실제적인 거, 고증, 실제성, 사실성을 중시했죠. 하지만 이익과 윤두서도 신사를 부정하진 않았고 똑같이 그림으로써 형을 중시함으로써 정신도 추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 다음에 보들레르라고 하고 마네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현대성을 중시한 거예요. 보들레르랑 마네는 현대성 중시. 자, 그리고 말레비치는 여러분들 해제 부분에 보니까 절대주의고요. 그 다음에 타틀린이라는 사람은 구축주의. 어떤 것도 가공하지 않은 원재료로 작품 표현하는 거. 자, 그리고 우리 음악을 볼게요. 음악은 해제 부분에 맨 밑에 캡처가 중요해요. 상행은 위로 올라가는 거, 하행은 내려가는 거, 순차 진행과 도약 진행인데 순차 진행은 몇 도 상관없죠. 근데 도약 진행은 크게 건너뛰는 거. 그 다음에 반진행은 반대로 진행하는 거, 경사진행은 하나는 똑바로 가는데 하나 올라가는 거, 병진행은 둘 다 이게 수평으로 쭉 가는 거, 유사진행은 유사한 방향으로 진행하는 거. 자, 그 다음에 보도록 할게요. 자, 복례의는 용비어천가 연주했던 거 알고 있죠? 종합예술이었어요. 자, 그 다음 갈게요. 자, 우리 크로노토프라는 개념 아셔야 돼요. 해제 부분에 보세요. 해제 부분에 글자 큰 거 보면은요, 크로노토프는 시공간이 결합하면서 발생하는 예술적 효과예요. 자, 시간과 공간이라는 건 단순 결합이 아니라 어떤 여러 가지 예술적인 효과를 나타낸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토마스 아퀴나스 어때요, 여러분들? 토마스 아퀴나스는 신학자잖아요. 그래서 미술 작품에 뭐가 존재한다? 미술 작품이라고 하는 거는 신의 반영이다. 그래서 미술 작품을 감상하면 여러 가지 선과 진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고요. 지멜의 예술론, 지멜은 여러분 키워드가 삶이의 삶.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삶을 드러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작가였어요. 자, 그래서 렘브란트의 초성화를 좋게 평가했고요. 그 다음에 예술제도론이라고 하는 지문에서는 요약 부분에 여러분 캡처해온 거, 그림이 중요해요. 사회적 맥락 속에서 이제 예술가와 감상자가 있는데 우리 감상자는 작품에 대해서 예술가가 어떤 것에 대해서 이건 작품이야 라고 하면 그건 작품이 되고 이거는 작품이 아니야 라고 하면 작품이 아니게 되죠. 그리고 감상자는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예술가가 작품이야 라고 했던 것에 대해서 평가 가능해요. 그리고 코나투스는 뭐예요? 코나투스 자기가 자기를 보존하려는 성향. 자, 그래서 코나투스 관련해서 해제 부분에 데카르트는 관성과 관련해서, 홉스는 물체 운동과 관련해서, 그래서 어떤 운동성에 관련해서 데카르트랑 홉스랑 언급을 했고, 스피노자는 인간과 관련해서 좀 더 심화되게 언급을 했죠. 인간이 더 나은 삶을 살고자 하는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근데 코나투스가 타인과 공존이 필요하다. 그래서 코나투스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나타난다. 자, 인간도 이제 인간관계 하다 보면 자기를 지켜야 될 때가 있죠. 코나투스 발휘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콜먼을 보면은요, 사회학의 연구를 하기 위해서 뭘 가져와요? 경제학을 가지고 와요. 그래서 우리 자원의 초기 배분 상태는 서로 불균형이거든요. 자, 불균형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 결과에 영향을 주지만, 어쨌든 사회적 자본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회적 자본이 결과의 결과의 격차를 줄이는데 어느 정도 도움을 주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의사결정 관련해서요, 해제 부분에 볼게요. 의사결정 비용이라고 하는 거는 합의에 들이는 시간과 노력이고, 외부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손해를 본다고 느끼는 사람에게 발생하는 비용이죠. 이 비용이 최소화되는 지점이 가장 좋은 지점인 거 이야기했었어요. 자, 그리고 나지문에 보면은 그 밑에 에로가 바람직한 의사결정이 갖추어야 할 거. 자, 에로 관련해서는 해제 부분에 선호 영역의 무제한성, 파레토 원리, 완비성, 이행성, 그 다음에 무관한 대안으로부터 독립성, 비독자성 이런 것들이 중요한 데요. 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5가지 충족을 5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의사결정 방법은 없다라고 하면서, 자, 그래서 선택되지 않은 것들도 존중되어야 한다 그런 얘기죠. 자, 고프먼 이야기 볼게요. 자, 고프먼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연극적 관점에서 분석했고, 리프킨도 그랬거든요. 연극적 관점에서 우리가 타인에 대해서 완전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진 않잖아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동아시아 행복론을 볼게요. 자, 동아시아 행복론은 동아시아 문화권에서는 행복의 근원이 외부에 있다라고 보고, 육아에서는 외부적 사건에 흔들리지 않는 정신 상태의 행복이 있다라고 봤고, 도가에서는 양생을 통해서 정신과 육체가 조화를 이루어야 행복에 이를 수 있다라고 봤어요. 그
그다음에 그리스 시대 쾌락주의를 보면은요, 우리 쾌락주의자들이지만 아리스티포스는요 절제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된다고 봤고요. 에피쿠로스는요 욕망을 줄임으로써 행복을 최대할 수 있다고 봤어요. 자, 쾌락만 너무 뭐 쾌락 최고치만 이제 추구하진 않았다는 거. 자, 포트넘의 사회적 자본을 보면은요 해제 부분에 보니까 수평적 형태 구성원이 동등한 권력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비판도 있죠. 다음 글에 보니까 수평적 네트워크에서 항상 신뢰와 허위성이 증대되는 건 아니야. 반론을 제기하고 있고요. 자, 우리 노직의 최소 국가로, 자, 노직은 국가의 역할은 최소화되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국가는 어떤 역할을 해야 돼요? 개인을 보호하고 개인은 수수료를 지불하죠. 자, 그 다음 질문에 보면은요, 국가 중립성에 대해서 자유주의자들은 다원주의 사회니까 중립성 지향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 질문에 보면은요, 공동체주의자들은 뭘 주장해요? 중립성에 대해서 반대하는데, 국민들이 자치를 하려면 그 사람들을 올바른 시민으로 길러내야 되는데, 올바른 시민으로 길러내려면 국가에서 세운 학교가 필요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어느 정도 국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봐요. 학교 세우고 걔네들 교육도 하고 국민들. 그쵸? 그 다음에 에스포지토. 자, 지문해 볼게요. 홉스는 타자와 이질적 요소를 배제하거든요. 타인 싫어해요. 네, 에스포지토는요 면역의 과정으로 보았는데요. 자, 우리가 이질적인 것에 대해서 자신을 개방하면 감염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질적인 거랑 생산적인 결합을 잘 하게 되면은 더 좋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타인에 대해서 너무 배타적으로만 생각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동조 현상을 볼게요. 동조 현상은 남 따라가는 거예요. 어떤 집단이 구성원에게 가하는 압력에 따라서 그 개인이 그 압력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우리 뭐 집단에서 고립하지 않기 위해서, 아니면 개인이 뭔가 판단하기 어렵구나, 그럴 때 이제 집단을 따라가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리스먼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해제 부분을 볼게요. 타인 지향형 사회에서 타인의 시선에 의해서 우리가 영향을 받더라. 자, 그리고 리스먼은 미국이 이제 타인 지향적인 그런 경향이 있더라. 그리고 이제 그러지 말고 타인 지향적이게 끌려가지 말고 개인의 자율성을 지향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우리 기정진을 볼게요. 자, 우리 기정진은 요약 부분에 여러분들 내가 그림 그려온 거 그거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지금 리라고 하는 거를 중심으로 세계를 설명하려고 했죠. 자, 근데 리 안에 분이 있고요. 리는 기한테 명령을 내리는 존재죠. 그렇죠? 자, 그리고 우리 다음 지문에 보면 현실적 존재자예요, 여러분들. 자, 우리 현실적 존재라고 하는 건 이 세계의 모든 것들은 다 현실적 존재자거든요. 자, 양상을 봤을 때 거기 우리 그림 위에 보면은 과거에서 현재에서 미래에 이르기까지 우리 현실적 존재자는 자꾸 변해요. 과정으로서의 실제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서구에서 철학에서의 공간관을 볼게요. 데카르트는 공간이 물질에 속한다라고 봤어요. 속하는. 그리고 신의 힘에 의해서 일어나는 이라고 봤는데, 뉴턴은 물질과 시간을 구분했고 시간 개념을 활용해서 물질 운동을 파악하려고 했다는 거. 그 큰 글자들 여러분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보면은 뭐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죠. 해제 부분의 맨 밑에 보세요. 자, 뉴턴은 물질하고 공간을 구분했어요. 그리고 시간 개념을 활용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아까 뉴턴은 아까 위에서 했던 표 그대로, 내용 그대로죠. 자, 그 다음에 우리 김부식의 삼국사기를 볼게요. 자, 이거 삼국사기 왜 쓰였냐면 중국에서 고문체로 서술된 신당서 편찬됐고, 그 다음에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난 때문에 우리 유교로서 유교 기반, 유학사상을 기반으로 한 국가 체제가 흔들리니까 그거를 잘 잡기 위해서 유교적인 교훈을 주고 싶어서 삼국사기를 편찬한 것이라는 거, 정치적 이유 때문에 편찬했어요. 자, 그리고 우리 해화기 과학기술에 대해서 이항론은 위정척사론자이기 때문에 개화기 과학기술이 인욕을 충족시키는 쪽으로 흐르니까 반대. 그리고 박은식은 과학기술은 중요해 라고 하면서 우리 주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돼 라고 하면서 양지를 강조했던, 양지라는 개념. 자, 그리고 우리 데넷의 지향계 이론은 여러분들 캡처용 그림을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우리 유기체라고 하는 거는 되게 합리적인 존재라서요, 우리가 유기체에 대해서 파악을 하려면 지향적 태세를 지녀야 돼요. 걔가 되게 합리적인 존재라는 전제 하에 걔에 대해서 지향을 해야 걔에 대해서 잘 파악할 수 있어, 그런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 왜 유기체가 합리적이냐면요, 유기체는 그 적자 생존에 의거해서 살아남은 애잖아요. 그쵸? 그래서 걔는 합리적일 수밖에 없는 애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칸트 철학에서 충고 문제를 볼게요. 거기도 여러분 캡처용 그림 그 자체를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우리는 예술 작품을 보면서 감각적 형식으로 걔를 파악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는 걔를 보면서 쾌를 느끼죠. 그리고 형식적으로 합목적이죠. 걔는 형식적으로 부합해요. 우리 형식으로 봤을 때 부합하죠. 우리 눈과 코와 귀로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자연에 대한 탐구로 이어지는데, 예술작품 보다 보면, 자, 우리가 산을 보면은 숭고함을 느끼거든요. 자, 감각적 형식의 한계가 부재하기 때문에 유발. 자, 우리의 감각으로는 도저히 파악을 못해요. 그쵸? 걔는 엄청나게 큰 존재니까.
처음에는 걔에 대해서 잘 파악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불쾌를 느끼지만 그건 나중에 쾌로 이어져요. 형식적으로는 반목적성이죠. 우리 형식으로는 부합하지 않아요. 걔는 우리 형식은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걔를 파악하기가. 하지만 이성적 한목적성, 우리는 이거를 파악하려면은 어쨌든 머리를 굴려야 얘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단 말이에요. 눈, 코, 입으로는 안 돼요. 머리를 굴려야 돼요. 그래서 이성적인 한목적성. 그 다음에 형이상학적 이념에 대해서 탐구. 이건 형이상학적인 존재인 거예요. 아주 높은 존재. 숭고라고 하는 건 수준이 높잖아요. 형이하학이 아니라 형이상학.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과타리의 생태처라고 보면요. 동질 발생은 동질적인 요소로 주체성이 비슷하게 동질하게 생산되는 거고, 이질 발생은 이질적인 서로 다른 요소에 의해서 다양한 주체성이 생산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환경 문제를 해결하려면 뭐다? 동질적 주체에서 벗어나야지 환경 문제 해결할 수 있다라고 봐요. 자, 그리고 언어 개념에 대해서 우리 볼게요. 자, 공자는 어떻게 봤냐면 언어 개념 명확하게 해야 사회 질서가 바로잡힌다. 자, 순자는 구별이 중요하다. 구별. 자, 구별이 중요해 하고 그걸 위해서 언어 개념이 필요한 거다. 자, 그 다음 노자는 어떻게 봤냐면 언어 개념은 그 대상의 본질과 거리가 있다고 봤고요. 장자는 대상의 본질을 전달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다라고 언어 개념을 봤어요. 자, 그 다음에 베이컨은 여러분들, 자, 베이컨은 귀납법, 그 다음에 데카르트는 연역법이에요. 자, 거기 캡처한 거 보시고요. 자, 우리 해제 부분에 베이컨 큰 글자를 보니까 참의 강도를 더 강화한 귀납법을 구상해냈다. 자, 여기서 독서 지문에 이번에 보면은요, 자신의 기존 이론을 더 강화하기 위한 어떤 것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 여기서는 참의 강도를 더 강화하기 위한 귀납법이 나왔고요. 데카르트 연역법을 보면은요, 자명하다라고 정말 맞다고 여겨지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참이 아닐 수 있다고 의심하는 사고를 계속해 나가야 된다. 생산적인 연역법 이야기를 했어요. 데카르트는 자신의 주장을 더욱더 강화하기 위해서 계속 혹시 이거 참이 아닐 수 있잖아, 아닐 수 있지 않나 해가지고 더 깊게 탐구하는 거를 지금 추천했다는 것이죠. 자, 사르트르 존재론을 보면은요, 의식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우리 사물과 인간으로 나눴고요. 그 다음에 나와 타자는 서로 대립하지만 반드시 있어야 되는 필수 불가결한 존재라고 봤어요. 자, 그리고 정치 부분에 볼게요. 자, 우리 공납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패단이 있어서 대동법 쌀로서 내는 거고, 그 쌀로서 내는 대동법도 뭐 장단점은 있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조세 법률주의라고 하는 거는 국가가 법률에 근거 없이 징수할 수 없고, 자, 그리고 모든 국민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 의무를 진다는 것이고, 조세 공평주의라고 하는 건 공평하게 배분해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담세 능력은 조세를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죠. 자, 그 다음 파당을 볼게요. 자, 제목은 미국의 정치체제와 민주주의예요. 자, 거기 해제 부분에 굵은 글씨로 파당이 나오는데 집단을 이루는 건데 연방주의자들은 파당이 공동체 이익을 침해한다고 봤어요. 자, 그러니까 그걸 지키기 위해서 권력이 분립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연방 정부에 의해서 미국을 운영해야 된다라고 봤어요. 왜냐면 이제 시민의 대표자가 정치를 잘하고 공공선을 실현한다. 파당과는 달리 공공을 위해서 노력할 거다.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나에서 토크빌이 비판을 해요. 자, 토크빌 입장은 뭐예요, 여러분들? 자, 여기에서 우리 해제 부분에 굵은 글씨 큰 글자로 마음의 습속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 마음의 습속을 기억하셔야 돼요. 마음의 습속이라고 하는 거는 공적인 일에 대해서 열심히 생각하는 거예요.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마음의 습속이 있어서 공적인 일에도 관심이 많아라고 이제 반박을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지구환경정치라는 지문을 보면은요, 현실주의자들은 협력을 통해서 환경 문제 해결 가능하다라고 보고 자유주의자들은 협력의 가능성을 긍정하고, 자, 그 다음에 우리 다시 이야기할게요. 자, 현실주의자들은 협력을 통해서 환경 문제 해결이 힘들다라고 봐요. 자유주의는 협력의 가능성을 긍정하고요. 자, 구성주의는요, 만들어간다, 구성이 만들다죠. 자, 뭔가 고정된 거는 없고요. 서로 이해관계를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서로 자꾸 소통해야 돼. 환경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말이에요. 자, 그리고 기본권 이야기는 보면요, 인간이라면 누려야 할 것이 인권이고요. 그 다음에 헌법으로 보장된 거가 기본권이에요. 자,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지금 굵은 글씨 맨 끝에 보면요, 최근에 다수견에는 기본권하고 제도 보장이 구별된다는 걸 인정하지만 그들이 연관될 수도 있다는 거. 그런 입장이고요. 자, 그 다음 계약 관련해서 볼게요. 지문에. 전통적 관점에서는 그게 도덕적 의미를 가진다라고 하는데 효율적인 계약 파기론에 의거하면은 계약은 파기될 수 있는 걸로 보죠. 그 다음에 우리 채무를 보면은요. 자, 우리 채무자가 해야 하는 행위가 급부인데요. 자,
만약에 어떤 의무를 위반하면 채무자가 채권자한테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죠. 자, 그리고 채권자 지체라는 것도 있어요. 채무가 이행되려면은 채권자가 협력해야 되는데 채권자가 협력을 제공하지 않아서 채무가 이행되지 못하면 채권자 지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채무자도 최선을 다해야 되고 채권자도 최선을 다해야 돼요. 서로에 대해서 방해를 하면은 법에서 제재를 간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채무 변제 이야기 지문해 보도록 할게요. 빌린 돈을 갚는 거 변제라고 하는데요. 제3자가 대신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에 채권자에게서 제3자로 채권이 넘어가죠. 자, 그러면은 만약에 변제하는 것이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는 채무자가 동의하지 않아도 변제할 수 있는데 채권자라고 그리고 밑에 준점유자 이야기가 나와요. 채권자라고 믿게 할 만한 외관을 갖춘 자가 준점유자예요. 자, 그리고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에 원금을 변제하려고 하면 이자도 같이 갚아야 되죠. 채권자 이익을 침해해서는 안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각각의 이제 권리가 이제 침해되지 않게 하는 법적인 근거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물권 이야기를 볼게요. 자, 물권이 변동하며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시죠. 그래서 담보물권, 채권 회수를 목적으로 하는 물권이 담보물권이죠. 자, 담보물권은 여러분들 큰 글자 보니까 채권이 소멸하면 같이 소멸하고요. 담보물이 소멸해도 그래서 그거에 담보물이 불타서 없어졌어요. 하지만은 삼성화재 이런 데에서 청구하면 보험금 나오죠. 그 보험금으로 이제 변제권 그 보험금 나오면은 이제 채권자가 이제 채권자한테 돈을 갚아야 되죠. 그쵸? 자, 그다음에 그다음에 그 보이스피싱 형법상 방조범 그거 볼게요. 자, 죄형 법정주의는 범죄 행위는 법률로 정해져 있어야 된다는 건데, 방조범은 뭐에 대해서 인식이 있으면서 모르는 척 하는 거죠. 방조. 자기도 알면서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뒤에 보면은 특허권 이야기 나와요. 특허권 침해되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거. 자, 그 다음에 우리 인공지능. 자, 책임 원칙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은 자, 해제 부분에 책임 원칙은 책임이 없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원리인데, 자, 우리 범죄 능력은 자연인에게만 인정돼요. 자연인 개념 아셔야 되죠. 인간. 그 다음에 법인은 재단이죠. 자, 그리고 나 부분에 보면은요, 해제 부분에 전통적인 형법은 인간의 행위만을 범죄 행위로 보기 때문에 지능형 로봇 행위는 범죄 행위 인정하지 않는데, 이제는 뭐 인정을 해야 될 수도 있는 시기가 오기도 했고, 뭐 인공지능에 대해서 법에서 법적 처벌 관련된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우리 법규범 이야기 볼게요. 지문에서. 자, 해제 부분에 법의 이념이라고 하는 것은 이상적인 법이 갖추어야 할 성질이에요. 자, 그래서 맨 끝에 굵은 글씨 보면 걔네 세 가지 요소는 상호 보완적이지만 충돌하는 경우 더 중요한 요소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그 다음 질문에 보자면요. 민사 법률 관계에서 적용되는 법규범에 성문법과 관습법 조리가 있는데, 성문법이 없으면 관습법이 적용되고 둘 다 없으면 조리가 적용되고 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자, 그 다음 우주자원 관련해서 볼게요. 자, 국제사회를 규율하는 게 국제법인데 그 법원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법원과 다르죠. 법을 생기게 하는 근거고요. 국제법은 고유한 입법기구가 없고 지키지 않을 때 강제하기 어렵죠. 그 다음 외기권 관련해서는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에 대해서 자유로운 탐색과 이용을 규정했는데 우리 인류 공동유산이죠. 그 다음에 형법상 과실을 볼게요. 과실이라고 하는 거는 비의도적인 거죠. 실수로 한 거예요. 그리고 고의라고 하는 건 일부러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고의와 과실 여러분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 그래서 과실범이라고 하는 거는 기울여야 할 주의를 게을리한 거예요. 그리고 허용된 위험이라는 맨 마지막 굵은 글자 볼게요. 큰 글자. 안전조치를 충분히 한 경우에는 과실범으로 처벌할 수 없도록 하는 거. 요거. 자, 그 다음에 교환이론을 볼게요. 자, 교환이론 여러분들 해제 부분에 굵은 글씨를 보면은 이제 의존하는 정도만큼 권력을 갖는다. 상대방이 나한테 의존을 많이 한다. 그럼 내가 권력을 많이 갖죠. 근데 그 권력은 영원하지 않고 상대방도 힘을 기르게 되면은 그 권력은 상대방 쪽으로 넘어가게 되는 그런 얘기가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우리 경제 성장 모형을 볼게요. 자, 멜서스. 자, 멜서스는 우리 노동 투입량 이야기를 하면서요. 균형점에 도달하면 더 이상 경제 성장이 기대가 어려워지는 정체 상태가 된다라고 했고, 솔로는 노동 이외에도 여러 가지 다른 생산 요소 이야기를 하면서요. 자, 투자와 감가상각이 만나는 지점에서 자본량이 변하지 않는 균제 상태에 이른다라고 하면서 기술 진보를 하면 계속적으로 경제 성장할 수 있다라고 봤어요.
자, 그리고 이자율 이야기 보니까요. 자, 최고 가격제, 최저 가격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지문에서 이야기는요. 최고 가격제랑 최저 가격제를 하게 되면은 소비자 잉여랑 생산자 잉여 변화시켜서 사회적 잉여 손실을 발생하게 한다. 그러니까 정부가 뭔가 가격 규제를 하면은 뭔가 부작용이 나온다라고 하는 지문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투자 이야기 볼게요. 자, 투자는 이제 우리 설비 투자라고 하는 거 보면은 기업이 투자를 불확실성 때문에 줄이는 거. 재고 투자는요. 프로덕션 스무딩은요. 기업이 이제 경기가 위축될 때는 위축된 시기에는 생산되어 재고가 된 거를 경기가 좋을 때 그 재고 제품을 판다는 것이죠. 자, 재고 소진 기피 모형은요. 경기가 좋은 시기에 소유량보다 많이 생산하고 위축된 시기에는 소유량보다는 적게 생산한다. 그런 이야기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독점적인 경쟁시장 모형을 보면은요. 굵은 글씨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독점적 경쟁 기업은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지만은 장기적으로는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없다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얻을 수 없는 이유는 이제 신생 기업이 올라오니까 경쟁자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비가격 경쟁으로 소비자 만족을 증가시키죠. 소비자들이 원하는 제품들, 다양한 제품들을 보인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독점적인 기업도 살아남으려고 하죠. 그리고 이제 과점 기업을 이야기 지문해 볼게요. 자, 서로 다른 경기자 행동을 추측해서 자신의 복수를 극대화하는 전략이고 게임의 균형, 내시 균형 이런 이야기 나와요. 자, 그 다음 지문에 애덤 스미스는요, 우리 산업화 시대에서 보면은 우리 노동자들이 을이었잖아요. 근데 노동자들 힘이 강해지면은요, 우리 노동자들이 직장을 고르는 것이죠. 더 괜찮은 직장 고르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사용자들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도래하죠. 자, 그래서 우리 사용자들이 이제 구인난을 겪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웃소싱은 우리 기업이 이윤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외부 위협에 위탁하는 거. 그래서 OEM은 모든 지침을 이제 기업이 정하고 지침에 따라 제품을 제조한다며 ODM은 외주 업체가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하는. 시럽은요. 여기서 4가지 타입 중에서 순환적 시럽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순환적 시럽이 경기와 상승 하강에 따라서 나타나는 거라서 다양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서 여러 해결 방안이 나타나게 된다는 이야기. 자, 그리고 불황에 대해서는 자유시장주의자들은요. 하이에크와 순베터인데 걔들은 이제 놔두면 이게 자유시장주의자들이고 근데 여기 케인스 견해는 뭐냐면은 정부 개입을 주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시장 자유주의자 인지 케인스 그리고 어느 정도 개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케인스 견해인지 여러분이 구분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국제통화기금은요. 여기에서 특별인출권 SDR을 보세요. 캡처한 부분. 회원국들이 담보 없이 외화를 인출할 수 있는 권리인데 그리고 맨 끝에 보면은 신용 공여 조건이라는 게 나와요. IMF와 정책 프로그램을 약속하고 이행을 해야 되는 게 신용 공여 조건이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우리 과학에 보면은요, 수학 개념 이야기를 보면은 칸토어 이야기가 나와요. 수학을 무한이라고 하는 걸 수학적으로 분석하려고 했고 무한을 세는 방법을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무한이라고 하는 것도 세일 수 있고 비교 가능하다. 자, 그리고 쿤과 카이와 벤트를 보면은요. 통약 불가능성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어떤 세계를 설명하는 서로 다른 패러다임들이 존재할 때 어떤 패러다임이 더 우월한지 설명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지문에 보면 포퍼가 나와요. 자, 포퍼는 진리에 더 가까운 정도인 진리 근접도라는 것을 제시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파이어와 벤트라고 하는 사람은 과학적 용어는 문맥에 따라 가변적이기 때문에 어떤 이론이 더 진리에 가까운지 판단할 수 없다라고 봤어요. 자, 그리고 군집도 이야기 여러 가지 단어가 나오죠. 그쵸? 그리고 천이라고 하는 단어도 나오는데 시간에 따라 군집 구조는 바뀐다는 거. 자, 그리고 통증은 여러분들 체성 통증과 내장 통증이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신경병적인 통증도 있다는 거. 체성 통증은 피부, 근육에 자극이 있을 때, 내장 통증은 내부 장기에 관련된 통증, 신경병성은 신경 전달 과정에 이상이 있을 때고요. 자, 그 다음에 마취제 이야기를 보면은 2가지죠. 전신 마취는 의식이 없게 만들고, 그 다음에 국소 마취제는 의식이 깨어있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거고, 진통제는 통증 완화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우리 암세포는요, 돌연변이 세포들이 축적하는 거죠. 축적되는 건데, 첫 번째는 세포주기 관련해서 암세포는요, 확인 지점에서 제대로 점검되지 못하게 해서 증식을 할 수 있게 하고, 2번째 양상은 돌연변이가 생기는 거. 그리고 3번째 양상은 세포 자살을 막는 거. 세포 자살은 비정상적인 세포는 자살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세포 자살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거.
그 다음에 남세균. 남세균은 여러분들 지구상에 최초로 존재했고 광합성 생물이에요. 그래서 남세균 덕분에 뭐 다른 생물들도 탄생하고 오존층도 형성됐는데, 자, 녹조 현상 보세요. 자, 녹조 현상이라고 하는 건 남세균이 너무 과도한 거예요. 그래서 영양 물질이나 수온과 일사량, 그 다음에 물의 흐름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아서 얘가 과도하게 많은 건데, 그래서 얘는 긍정적인 역할도 하고 남세균은 부정적인 역할도 한다는 거예요. 단백질 지문을 보세요. 자, 단백질 구조는 1에서 4차 구조고요. 단백질 접힘은 2차 구조가 3차로 접히는 거를 뜻해요. 자, 그 다음에 3차 원으로 2차 구조가 3차 원의 형태로 접히는 게 단백질 접힘. 그 다음에 단백질 변성은 뭐냐면은 단백질의 접힘이 풀리거나 해제되면 단백질의 변성이 일어난다는 거. 그 다음에 아리스타 여기 왜 계산한 거 볼게요. 달과 태양의 크기 계산하고 지구로부터 달과 태양까지 거리 계산한 그런 이야기. 자, 그 다음 지자기 연구. 자, 지자기라고 하는 건 지구 자기장이죠. 그쵸? 그래서 우리 연구 양상에 보면 가우스를 포텐셜 이론 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적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물리학에서 수학적인 요소를 가지고 왔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결정화 이론. 자, 화학이에요, 화학. 자, 결정화를 하기 위해서는 농도를 진하게 만들죠.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냉각 결정화, 용질의 온도를 떨어뜨리든지, 그래서 용액의 온도를 내리든지, 아니면은 반용매 결정화, 여기에서 뭔가 물질을 첨가하든지, 아니면은 증발 결정화, 뭐 용매를 증발시키든지, 그쵸? 자, 그 다음에 우리 점도를 볼게요, 물리. 점도는 끈적거리는 정도가 수많은 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전단 응력이라고 하는 것은 유체의 층이 받는 면적당 힘이에요. 자, 그래서 공식은 여러분 눈으로 확인해 주시면 되고, 유체는 뉴턴 유체와 비뉴턴 유체로 나눠져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콤프턴 효과. X선을 탄소 표적에 쏘니까 이제 산란한 빛이 약간 이동한 거, 콤프턴 이동이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골딩의 음속 측정, 음속에 영향을 미치는 거 뭐예요? 맨 밑에 굵은 글씨 보니까 소리 세기는 음속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근데 기온이 올라가면 음속이 빨라지고 습도와 대기압이 올라가면 음속이 올라가는 비율도 정밀하게 제시했고, 풍향하고 소리 방향이 일치할 때는 음속이 빨라져. 그쵸? 자, 그리고 EPR. 자, 코펜하겐 학파는 우리 양자역학의 주류였는데, 아인슈타인은 EPR의 역설. 아인슈타인이 이제 코펜하겐 학파 이제 공격했죠. 양자역학 틀렸다고. 그때 가지고 온 게 국소성의 원리예요. 국소성의 원리는 서로 떨어진 물체 사이는 서로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게 국소성의 원리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 실험을 통해서 양자역학이 맞았다는 게 증명이 되고요. 그 다음에 상자 속의 시계 실험, 그 지문해 볼게요. 자, 여기에서 뭔가를 이제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어 이러면서 상자 속의 시계 실험 이야기를 하는데, 닐스 보어는 여기에서 불확정성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아인슈타인의 사고 실험을 반박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아인슈타인은 대패하게 돼요. 자, 그리고 운동하고 충격량을 볼게요. 데카르트는 스칼라 양인 속도를 사용해서 실제 실험과 맞지 않아서, 뉴턴은 벡터 양인 속도를 사용을 했죠. 자, 그러면은 우리 굵은 글자를 보니까 작용 시간을 길게 하면 충격을 크게 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충격량이 같은 경우 작용 시간이 길면 힘이 작아진다는 거, 밑에 네모 박스에 사례 넣어놨어요. 자, 그리고 연륜연대법은 나이테 분석해서 나무가 몇 살인지 보는 거. 그 다음에 헬리콥터는요, 헬리콥터 지문에 보면은 이거 띄우는 힘이 양력이죠. 근데 지금 양력의 차이가 생기면은 헬리콥터 불안정해지죠. 그때 하는 게 뭐예요? 플래핑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반도체를 보면은 반도체 거기 캡처한 거 그림 중요하죠. 자, 띠틈을 가지고 에너지를 받아서 띠틈을 전자가 넘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고유 반도체, N형 반도체, P형 반도체가 있잖아요. 그래서 고유 반도체는 온도 증가하면 전기 전도도가 증가하는 거고, N형이랑 P형은요, 온도 증가시켜도 전기 전도도가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 영역인 고갈 범위와 포화 범위가 존재한다는 거. 자, 그리고 우리 보수라고 하는 거 지문 컴퓨터 볼게요. 자, 보수는 보충해주는 수고, 컴퓨터는 보수를 활용해서 계산을 하는데 음수 표현의 방법이 필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서 맨 밑에 캡처를 보면요, 보호의 절대값이라고 하는 거 문제가 있었고요. 1의 보수법도 문제가 있었지만 2의 보수법으로 문제 해결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인공지능 관련해서는 기계학습, 기계한테 학습을 시키는 것이죠. 그쵸? 그래서 거기 캡처해온 거 보면은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이 있는데, 지도학습은 입출력이 지정된 데이터로 학습시키는 거, 비지도는 정답이 없는 상태에서 데이터 특성을 학습하고 숨겨진 규칙성을 찾는 거. 자, 그 다음 로지스틱 회계는 이진 분류예요. 자, 로지스틱 회계라는 말이 나오면은 두 가지로 분류하는 거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우리 그 다음 거 보면은 다음 지문에 보면 서포트 벡터 머신 있잖아요. 자, 이거 SVM 이거는요. 이제 데이터가 있으면은 여러 가지 데이터 분류할 때 쓰는 거. 이것도 기억을 해 주시면 돼요. 자, 초음파는 여러분들 여기에서 원리 부분에 여러분 눈으로 확인해 보시면은 반산되거나 산란되어 돌아오는 초음파 빔을 영상으로 나타낸 건데 전파 속도는 매질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자, 반사 부분에 보세요. 수직으로 입사하는 거 좋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쵸? 그리고 입사각이 커지는 거 안 좋다라고 이야기했었어요. 자, 그리고 산란되는 거는 표면이 균일하지 않은 부위에서 발생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풍력 발전기. 자, 수평 축형은 날개 회전축이 바람의 방향과 평행한 거. 그 다음에 수직 축형은 날개의 회전축이 바람의 방향과 수직인 거. 그 다음에 수평 축형 이야기 맨 밑에 나오죠, 그쵸?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마지막 지문이에요. 유압식 브레이크. 자, 이거 보면은요. 이거 생각해 주시면 돼요. 내가 차를 몰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몸무게가 1톤이 안 되죠. 근데 차는 만약에 1톤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1톤이 안 되는 내가 어떤 힘을 줘서 1톤짜리 차를 멈춰야 돼요. 그러려면은 작은 힘으로 큰 힘을 발생시켜야 되죠. 그 원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파스칼의 원리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손으로 적어주세요. 파스칼의 원리라고 하는 거는 작은 힘으로 큰 힘을 얻는 거예요. 작은 힘을 가해서 큰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맨 밑에 캡처한 거 보세요. 실린더 실린더 작동 과정 캡처한 거. 브레이크를 밟죠. 그럼 피스톤이 밀리죠. 뭔가 밀폐되고 유압이 형성돼서 압력이 전달돼요. 요거는 이제 브레이크 밟아서 차 멈출 때고요. 그 다음에는요. 페달에서 발을 떼죠. 이제는 안 멈춰도 될 때 페달에서 발을 떼면 제자리로 돌아오면서 밀폐 상태가 풀리고 유압이 사라지고 브레이크가 풀리는 거. 그래서 내가 방금 읽은 부분이 크게 읽은 부분이니까 요것들 여러분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작은 힘으로 큰 힘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쓰는 거가 파스칼의 원리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 여러분 너무 고생 많았어요. 이제 생각보다 조금 길어졌는데 2배속을 잘 들었는지 모르겠고요. 오늘 방금 했던 것 중에서 분명히 독서 3지문 나오고요. 그 다음에 문항 4지문이 나올 거예요. 내일 내용 잘 기억을 해서 우리 배웠던 내용 기억을 해서 여러분들 긴장하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줬으면 좋겠어요. 나도 집에서 응원하고 있을게요. 고생했어요.